자, 여기는 내용이 많지도 않고 어렵지 않아서 우리가 좀 정리하는데 빠르게 좀 정리할게요. 여기는 단독 파트야. 딱 연력학 한 파트로 끝나고 여기는 이 한 파트 가지고 그냥 문제 다 풀고 수능 기출 문제 푸는 데까지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여기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뭐 복잡하진 않아. 자, 그래서 이제 56페이지에는 열역학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배우는 내용이 뭐냐면 열역학이라는 걸 배우거든. 열역학. 열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역학이란 말이 붙으면 이제 어떤 그 힘에 관련된 이야기이긴 한데 열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을 배우는 게 열역학이 되는 거고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열 에너지. 열이라는 말과 온도라는 말이 있어. 열과 온도. 자, 우리는 열은 개념 자체가 뭐냐면 에너지라 그래요. 열 에너지. 열은 그냥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열 에너지. 뭐 이동할 때는 열량. 열량이란 말 들어봤죠? 열량. 열량 하면은 뭐 보통 칼로리라든지 아니면 줄 같은 단위를 쓰죠. 킬로칼로리, 킬로줄 이런 거 쓰고 우리가 흔히 쓰는 거는 뭐야? 칼로리 많이 쓰죠. 밥 먹었을 때 몇 칼로리. 그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열량이라고 하는 거야. 그거는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양이거든. 그냥 열 에너지 양. 그리고 우리는 이제 줄 같은 것도 많이 쓸 거예요. 여기선 지금. 두 번째는 온도인데 이 온도는 정확한 물리량의 개념은 없어요. 얘는. 이게 무슨 거냐면은 온도는 인간의 편의에 따라 만들어낸 값이야.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순한 수치야, 수치. 그러니까 에너지다 뭐 아니면 어떤 특정한 물리적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 온도는 보통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섭씨 온도죠. 섭씨 온도. 두 번째는 이제 절대 온도. 인간의 편의에 만들어서 이 정도를 그냥 0도씨라고 하자. 정한 거죠, 그냥. 뭘 갖다 정했냐면 섭씨 온도는 물 가지고 정했잖아, 물. 물이 어는 점을 0도씨로 놓고요. 물이 끓는 점을 100도씨로 놓자라고 약속한 거지, 그냥. 약속이에요, 약속. 100등분 하자, 그냥. 끓었을 때를 100, 얼었을 때를 0으로 놓고 100등분 하자라고 이제 약속 정한 거죠. 이 섭씨라는 말도 그거죠. 그 셀시우스 알고 있지? 셀시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섭씨가 중국인이 붙인 거잖아. 중국말을 붙인 거잖아. 그 화씨 온도 들어봤지? 화씨는 누구 거냐면 파레나이트라는 사람이 있었고 섭씨는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말 그대로 너네 뭐 김씨 이렇게 하는 거지. 박씨 이런 거. 이런 느낌의 섭씨, 셀시우스를 섭이라는 발음으로 해요. 그래서 섭씨 온도라는 말은 뭐 셀시우스의 온도다 이런 뜻인데 김씨 온도 뭐 이런 뜻이에요. 그냥. 화씨 온도도 마찬가지고 파레나이트를 이제 화씨. 걔네들은 중국 애들은 그 영어 발음을 중국말과 비슷한 발음으로 바꿔주잖아. 그래서 뭐 켄터키 그 뭐 KFC 이런 것도 막 그 발음 나는 대로 그냥 컨더치라 그래. 건더치라 그러나? 막 그런 말로 써요. 그냥 한자로 막 바꿔버려. 그냥 지네들 바꿔버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꿔버린 온도인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냥 쓰는 거야. 그냥 섭씨 온도. 그래서 이제 셀시우스 온도고 얘는 이제 도시란 단위 쓰고 기온은 보통 T라는 기호 쓰죠. 절대 온도는 T라고 쓰죠. 얘는 누구냐면은 분자 운동 기준으로 하죠. 분자 운동. 분자를 기준으로 해서 분자가 완전히 정지했을 때를 우리는 0으로 잡자. 단위는 켈빈이라는 단위를 쓰죠. 도씨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쓸 거는 이제 절대 온도를 제일 많이 쓸 거고 0켈빈. 절대 온도는 분자 운동이 완전히 정지해 있을 때의 온도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0켈빈. 자, 환상값만 알면 돼. 환상값. 이 환상값이 얼마냐면은 0켈빈. 0켈빈은 마이너스 273도씨죠. 절대 온도라고 그러죠. 이걸 절대 온도. 절대 0도. 자,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온도야. 왜 불가능하냐면은 분자 운동이 어떤 입자의 운동이 완전히 정지하잖아? 그럼 정지하면요. 부피가 0이 돼. 부피가 0이 될 수 있니? 어떤 입자들이? 질량이 존재하는데 부피가 0이 될 수 있어? 불가능하잖아.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온도예요. 그래서 도달할 수 없는 온도.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온도라고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요. 환상값이 0켈빈과 273도씨, 마이너스 273도씨 이렇게 바꿔주는 거고 얘는 스케일이 똑같아서 얘가 1도씨 증가하는 거랑 얘가 1켈빈 증가하는 건 같은 값이야. 1도씨나 1켈빈이 서로 같은 값으로 쳐요. 그냥 이런 식으로 정리해놓고 열평형 상태. 이것도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열평형 상태. 자,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했을 때 열이 이동하지. 그럼 이제 이것도 너무 그냥 이게 아마 중학교 때 우리 배우는 내용들이라서 열평형. 열평형은
단순하게 했잖아. 고온의 물체랑 저온의 물체를 서로 맞닿았을 때 열이 이동하죠. 어디서 어디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때 고온은 열 에너지를 뭐하니? 잃어버리죠. 그래서 얘가 잃은 열 양을 우리 마이너스 Q라고 쓸게요. 열량을 Q라고 쓴다. 그 다음에 저온이 얻은 열량은 플러스 Q라고 쓸게. 그럼 잃은 열량과 얻은 열량은 무조건 뭐해? 같죠. 이걸 열량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잃은 열량과 얻은 열량은 무조건 같다.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데 그때 고온의 물체는 열 에너지를 잃고요. 저온의 물체는 열 에너지를 얻었다 라고 하고, 이때 잃은 열량과 얻은 열량은 서로 같다. 언제까지 열 에너지가 이동하니? 두 온도가 서로 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그래프가 하나 나오는데 그 그래프는 이렇게, 자,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까지 쭉 해서 어떤 특정한 온도에서 만나죠. 요 만나는 지점부터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열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의 x축 값은 시간이죠. 시간이고 여기의 값은 온도. 이제 단위가 얘는 도시고 얘는 세컨드를 얘기하는 거죠. 시간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똑같이 t 쓰는데 x축은 시간, y축은 온도 값을 얘기한다. 그래서 고온의 물체는 열 에너지를 잃었다, 저온의 물체는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애들이 기본이라서 이때 잃은 열량과 얻은 열량이 변화한 온도가 이게 서로 같니 안 같니? 이건 같지 않죠. 얘가 변화한 델타 T 값과 얘의 델타 T 값, 얘 T1이라고 하고 T2라고 한다면 얘는 반드시 같을 이유는 없어.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하지만 열량 보존은 되는데 온도 변화가 무조건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 이거는 비열이나 질량에 관계된 값이 있어가지고 항상 똑같지는 않더라라고 정리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열량 보존, 연력학 영법칙이 나와 있거든. 영법칙. 너네 영법칙은 처음 보죠. 영법칙이라는 개념은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야. 그렇지 않니? 어떤 법칙이 1법칙부터 시작해서 1법칙, 2법칙, 3법칙 넘어가지 0법칙부터 시작하지 않잖아. 근데 얘는 0법칙이 정의가 돼 있어요. 왜 정의가 됐냐면 얘가 배경이 뭐냐면 0법칙 자체는 이거야. A와 서로 B가 온도가 같아. A, B가 서로 온도가 같대요. B와 C가 온도가 서로 같대. 그러면 A와 C는 온도가 서로 어야 돼? 같아야겠죠. 이게 0법칙이야. 그래서 말장난 같지? 약간 A와 B가 온도 같고 B와 C가 온도가 같으면은 A와 C도 온도가 서로 같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근데 그 당시에 연력학 1법칙 나오고 2법칙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왜 같은지가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증명을 못해서 얘는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정확하게 열 현상을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야. 열 현상은 우리가 뭐냐면 온도라든지 열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분자 운동과 관계 있지. 그러니까 분자 운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해가지고 분자 운동에 해당하는 게 온도고 온도가 이제 뭐 달라서 열이 이동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좀 나중에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1법칙 정리되고 2법칙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법칙에 붙어야 될 말이긴 한데 너무 기본적인 거잖아 이게. 3법칙에 붙이지 않고 일부러 굳이 0에다 갖다 껴넣은 거야 이거는. 조금 애매한 법칙이죠 이거는. 너무 당연하지만 가장 열 현상 중에 기본이 되는, 열평의 기본이 되는 법칙이다. 0법칙이라는 게 있다. 이건 물론 교육과정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로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됐죠? 0법칙이 이렇게 있다. 자, 그럼 또 하나 얘기할 게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건데 우리 열과 온도를 자꾸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열이 많다고 온도가 높니? 맞아? 그건 아니에요. 열이 많다고 온도가 높은 건 아니야. 항상 열이 많아도 온도가 낮을 수 있고요. 온도가 높아도 열이 적을 수가 있어.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쓰는 말들, 막 되게 이마에 손을 댔더니 이마가 되게 뜨거워. 그러면 어때? 열이 많은 거니? 맞아? 내 몸에 열이 많은 거야? 내 이마에 내가 아파가지고 내 신종플루에 걸렸어. 열이 40도까지 올라갔단 말이야. 40도까지 올라갔어 열이. 그래서 내가 이마를 댔더니 너무 뜨거운 거야 이마가. 난 열이 많은 거니? 맞아 틀려? 뭐라고 얘기해야 돼? 나는 온도가 높은 거지 그냥. 난 온도가 높은 거야. 열이 많다라는 개념은 달라요. 열과 온도는 똑같은 개념으로 쓰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열이 많다는 게 아니라 내 이마의 온도가 뜨거워서 상대방의 손에 열 전달이 돼서 분자 운동에 의해서 열 전달이 돼서 그 열이 전달되는 것뿐이지 내가 열이 많아서 전달되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온도가 높다 그냥. 온도가 낮다 라는 거지.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 금속 조각이 있어요. 100도씨 정도 되는 끓는 물에 집어넣었던 금속 조각이 있어. 걔는 열이 많겠니?
금속 조각, 조그만한 조각이 하나 있다고 봅시다. 이 조각을 내가 바닷물 속에 집어넣었어요. 바닷물 속에 집어넣으면은 온도는, 열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니? 금속 조각에서 바닷물 쪽으로 이동하겠지. 그런데 그럼 금속 조각이 열이 많았고 바닷물이 열이 적었을까? 에너지가? 그건 또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온도가 높다고 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한다. 이 개념은 아니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열과 온도가 좀 분리되어 있다는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연력학 같은 경우는 너네가 조금 역학이랑 다르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더 혼란스럽고 더 어려워져. 이거는 역학은 어려운 내용을 배워도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는 내용이 있는데, 열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중에 확률적으로 가요. 그냥 확률 통계로 가. 확률 통계로.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해요. 요거 자체가, 공부하기 자체가. 너네가 문제는 어렵지 않게 나오는데 깊이 있는 공부를 할 때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 나중에 너희가 혹시 물리투를 공부할 일이 있으면은 이게 열이 또 물리투에 또 나오거든. 그때는 조금 더 어려워질 거야, 이거보다는. 일단은 지금 이 정도만 체크해 놓고요. 이건 주로 다루는 내용은 아니어서 기본이야, 기본. 두 번째는 이제 연력학 1법칙을 할 건데, 1법칙을 하려면 또 이게 되게 필요해. 1법칙을 하기 전에 사전 작업이 우리가 많이 필요해. 연력학 1법칙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상기체에 대한 정의죠. 자, 이상기체는 있잖아. 말 그대로 이상적인 기체예요. 실제로 우리가 분자운동이 가질 수 없는, 이 분자들이 가질 수 없는 이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기체들. 얘는 몇 가지만 정리할 게 뭐냐면은 분자의 크기를 무시해요. 자체 크기는 없다고 보는 거야. 가정하는 거죠. 분자 크기 무시하고, 얘는 분자 사이에 인력이 없어. 인력도 무시해요. 인력이라는 건 무슨 인력이냐면 만율력이야. 분자들 간의 질량, 즉 분자량에 의해서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인력을 무시해요. 따라서 인력을 무시하면은 얘네들은 포텐셜 에너지가 없다고 이제 가정하는 거야. 포텐셜 에너지가 없어, 얘는. 포텐셜이라는 개념은 뭔가 중력에 의해서 끌어당기고 만들어줘야지 생기는 개념인데, 자체 인력이 없기 때문에 포텐셜을 무시해요, 그냥. 그리고 그 밑줄 하나 쳐놓으세요, 여기다. 그 내가 화살표 쓴 거 있잖아, 책에. 57페이지의 1번의 이상기체 밑에 기체의 온도, 압력, 부피 사이에는 일정한 법칙이 적용된다 라고 되어 있죠. 거기 옆에 써놓으세요. 보일-샤를 법칙이 적용된다. 보일-샤를 법칙을 만족하는 기체들을 우린 이상기체라고 정의하면 돼요. 그냥 만족하는 기체.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내용은 보일-샤를 법칙이 뭔지 알아야 돼. 근데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우리가 중학교 아마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죠. 알고 있니? 애들 내가 이 수업 할 때마다 고2든 고3이든 맨날 물어보면 애들이 다 모르더라고. 기억이 안 난다. 보일의 법칙이 뭐야? 보일의 법칙. 압력과 부피. 무슨 관계? 반비례? 맞아요. 보일의 법칙은 P가 압력이죠. 압력 곱하기 부피는 항상 뭐다? 일정하다. 단 조건이 필요하지. 뭐가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할 때. 여기서 라지 T는 절대 온도 얘기하는 거고요. P는 압력, V는 부피 얘기하는 거야. 이게 맞아, 보일의 법칙이야. 기억나니 이거? 압력과 부피에는 항상 반비례 관계다. 일정하다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쓸게요. 일정하다는 말이 있다는 거는, 일정하다는 건 어떤 특정한 값이 있다는 얘기죠. 압력과 부피를 곱했을 때 어떤 특정한 값 K라고 쓸게요. 여기다 K. 됐어? 이게 보일의 법칙이야. 압력과 부피는 항상 반비례하는 관계더라. 두 번째는요, 샤를의 법칙. 샤를의 법칙 뭐야? 샤를의 법칙. 압력과? 얘들아, 샤를의 법칙 뭐니?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요. 뭐가? 크게 얘기해줘. 압력과 온도 비례? 틀렸어요. 이거 지금 내 샤를의 법칙 잘못 썼거든. 책에 잘못 써 있어요. 맞아요. 맞아. 그게 샤를 법칙이야. 샤를 법칙은
야 너는 왜 대답을 못해? 야 너는 중학교 안 나왔어? 다 나, 어? 안 배웠어? 왜 안 배웠어? 배운 기억이 없는데. 배웠어. 야 배운 기억 배운 기억 없어? 배웠는데 너무 오래됐어요. 이거 배웠을 거야.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이야. 중학교 1학년 때라서 너무 오래전 이야기인가?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맞아. 샤를 법칙은 맞아. 근데 기억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근데? 내일은 실험한 거 같았어. 아 내일의 실험은 아우 저기 아주 유명한 책이네. 그래 이제 애들이 보면은 Y라든지 내일의 실험 이런 거 보면은 애들이 과학적 지식이 탄탄해요. 응? 근데 나중에 꼭 지금은 늦었잖아 우리. 나중에 너네 꼭 자식 낳으면은 애기 낳으면은 꼭 Y 같은 거 있지. 내일은 실험 막 이런 거 발명왕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마법 천자문 이런 거지. 애들이 그런 거 보면서 공부한다고. 자 샤를 법칙을 중학교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해. VT T도씨일 때 부피는요. V0 이게 0도씨 부피야. 0도씨의 부피에 플러스 그 0도씨의 부피 곱하기 273분의 T도씨 자기의 그 온도만큼 부피 증가량을 가진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도씨 높아지면 부피가 온도가 높아지면은 273분의 1배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부피는. 다시 0도씨의 부피가 예를 들어 뭐 얼마큼 있다고 칠게요. 만약에 0도씨 부피가 273 뭐 만큼의 부피를 가지고 있다고 할게요. 그럼 얘가 만약에 온도가 뭐 273도씨가 됐어. 뭐 켈빈이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럼 그만큼 딱 2배 증가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요. 식은 이래. 이거를 중학교 때 배웠어. 기억나니 이거? 내가 느끼기에는 중학교 때 이런 내용들을 배우는 게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을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설명되어 있어. 근데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 애들이 배우기에는. 되게 어려운 개념이야. 그러니까 너네 이건 몰라도 되고요. 샤를 법칙은 결국 뭐야?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뭐 한다는 얘기니? 증가한다는 얘기죠. 1도씨 높아지면 273분의 1배 증가하는 거야. 0도씨 부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는 샤를 법칙은 V는 T랑 비례한다. 이거죠. 온도가 높아지면은 부피는 증가한다. 그럼 이걸 조금 더 매끄럽게 우리가 필요한 표현을 써주면은 V를 온도로 나누면 부피를 온도로 나누면은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온다.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부피랑 온도는 비례 관계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도 증가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샤를 법칙. 그 다음에 사실 이 샤를 법칙은 우리가 이걸 묶어가지고 2개를 묶어서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보일 샤를 법칙이라고 하거든. 근데 지금 나오는 변수가 있잖아. 이 샤를 법칙 같은 경우는 뭐가 일정할 때니? 압력이 일정할 때거든. 압력이 일정할 때. 이 샤를 법칙의 조건이에요.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와 부피는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나온 변수들은 딱 3가지밖에 안 나와요. K라는 값은 일정한 값이고 K 값은 상수니까 그러면은 압력이라는 값이 하나 나오고 부피라는 값이 하나 나오고 온도라는 값이 하나 나와요. 이렇게 P와 V와 T의 관계. 그리고 요 보일-샤를 법칙은 결국 결론이 뭐냐면 보일-샤를 법칙이 얘기하는 거는 이걸 얘기하는 거야. P 곱하기 V를 온도로 나누면 항상 보다 일정한 값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다시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하고 부피랑 온도가 비례하니까 이게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거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당연히 정리될 거 아니야. 나머지 하나가 뭐겠니? P 나누기 T는 또 K 값을 가진다는 거거든. 뭐가 일정할 때? V가 일정할 때. 이런 식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걸 뭐 어떤 책에서는 게일위삭 법칙이라고도 얘기하고 샤를 법칙은 다른 나라에서는 게일위삭 법칙이라고도 불러. 이게 좀 약간 애매한 게 샤를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실험을 했고 게일위삭이라는 사람이 이걸 수식적으로 정리해요. 그래서 뭐 샤를 게일위삭 법칙이라고도 하고 또는 그냥 게일위삭 법칙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얘를 갖다 샤를 법칙이라고 표현하거든 그냥. 큰 의미는 없으니까. 왜 그러냐면 난 내가 봤을 때 보일-샤를 법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니까 이 2개만 설명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게일위삭 법칙이야. 그래서 뭐 당연히 이 3가지를 3개를 합친 거야 그냥. 3개를 합치면은 요거죠 요거. 이해하니? 요렇게 기체에 대해서 상태를 서술하는 방정식을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다시 기체는 압력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부피라는 값도 가지고 있고 온도라는 값도 가지고 있어요. 기체의 부피, 기체의 압력, 기체의 온도. 됐죠? 그런데 이
압력과 부피와 온도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는 거죠. 이게 보일샤를 법칙이고 이상기체들이 저 법칙을 만족한다는 거야. 압력과 부피와 온도와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압력에 대한 정의, 부피에 대한 정의, 온도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쓰고 요 관계를 또 설명 계속할게. 자, 압력은 있잖아. 우리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 F라고 정의해요. 맞니? 압력의 정의야.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 단위는 뉴턴 퍼 제곱미터라고 쓰죠. 이게 압력의 단위다. 그래서 압력의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 이 뉴턴 퍼 제곱미터는 우리 다른 말로 또 뭐로 쓰냐면 파스칼이라는 기호도 써요. 이거 들어봤죠? 파스칼. 이건 또 이것도 중학교 때 배운 거 아닌가? 이런 거? 배웠죠, 이거. 파스칼. 너네 뭐 중심 기압이 998 헥토파스칼인 태풍 13호가 막 이러고 들었어? 뉴스 보면 나오잖아. 날씨 뉴스 보면은 여름에 태풍 올 때 중심 기압이 막 나오잖아. 파스칼이 뭐냐면 요 값이 완전 똑같은 파스칼이에요. 똑같은 값. 그 다음에 얘는 대표값 좀 알아놓자. 1기압. 1기압의 크기 얼마니? 1기압의 크기. 이거 화학에서는 1atm이라고 표시해요. 1기압 크기 얼마야? 화학 배운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1기압. 1기압. 1, 0, 1, 3, 10월 13일 몰라? 1013 헥토 파스칼. 이게 1기압의 크기예요. 1013 헥토 파스칼. 그러니까 태풍은 저기압이잖아. 태풍은 1000 헥토 파스칼보다 낮은 기압이야 보통.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센 태풍이고. 그래서 이 헥토 파스칼 다시 쓸게. 101300 파스칼. 파스칼은 뉴턴 퍼 제곱미터.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1기압의 크기예요. 1기압의 크기. 다시 말하면 가로 세로 1제곱미터 안에 면적을 공기가 10만 뉴턴으로 누르고 있는 거야. 이게 우리가 느끼는 1기압. 우린 지금 1기압의 크기를 받고 있잖아. 그죠? 그럼 10만 1300 뉴턴이 누르고 있어요. 10만 1300 뉴턴은 킬로그램으로 환산해줘야 중력값수가 10이니까 얼마니 그럼? 10톤이죠. 10톤. 만 킬로그램의 무게가, 만 킬로그램의 질량이 공기가 나를 지금 누르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런 기압을 버티고 있어요. 우리는. 되게 센 거지. 그러니까 딱 1 가로 세로 1제곱미터를 딱 만들어놓으면 공기가 10km 상공에서부터 여기를 누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만큼을. 물론 방향은 모든 방향으로 누르니까 우리의 머리, 발, 온 몸에 1기압의 크기 이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사람은 견디고 있는 거고 생물체들은 견디고 있는 거야. 되게 센 거죠, 되게. 그지? 그게 이제 이걸 따지면은 또 물기둥 10m 깊이. 물기둥 10m 깊이랑 똑같은 값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수심 10m 깊이 들어갔잖아. 그럼 기압이 2기압으로 증가해. 그러면은 20톤이 누르는 거야, 나를. 질량이. 너네 혹시 스키 다이빙 같은 거 안 해봤지? 10m만 들어가잖아? 내가 10m까지 들어갔거든? 근데 10m만 한 10m도 뭐야? 한 2m만 들어가면 귀가 아파. 고막이 아파요. 2m 잠수 정도 해보면은. 응? 뭐 3m만 들어가도 귀가 아프고, 이퀄라이징이라고 해서 이제 그 압력 평형을 계속 맞춰줘야 되거든? 들어봤죠, 이거? 물속에 들어가면은, 내 고막 내부의 압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이 고막인데, 고막이 이제 얇은 막이 하나 있으니까 외부 내부 압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내 내부 압력은 1기압이야. 내 내부는. 근데 외부에서 누르는 압력이 1기압보다 더 커져요. 그러면 고막이 어떻게 돼? 찢어져요. 찢어지는 걸 이전에 아파. 되게 아파. 고막이 되게 아파요. 고막이 아픈 건 나 처음 봤어. 고막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되게 아파가지고 계속 그 압력 평형을 맞추면서 한 3m 내려가서 맞추고 4m 내려가서 좀 더 있다가 맞추고 5m 내려가도 6m 이렇게 해가지고 10m 깊이까지 내려가는데 되게 힘들더라고. 나중에 꼭 동남아 같은데 우리 오지 이런 데 가지 말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휴양지 있지. 바다 있고 막 이런 데 이런 휴양지 가서 이런 거 해보세요. 체험 다이빙 같은 거 해보면은 되게 재밌는데 힘들어. 그래서 압력이 그만큼 세다는 거야. 그리고 10톤 정도 누르는 무게다. 물 10m 깊이에서 느낄 수 있는 압력의 크기가 1기압이다 라는 건데, 이게 이제 대표값이야. 알아놔라 이거. 두 번째는 부피. 부피는 정의를 이렇게 할까? 부피는 세제곱미터. 얘는 정의가 없죠. 부피는 차지하고 있는 공간, 어떤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우리 부피라고 합니다. 부피 중에서 이거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아.
이제 1몰에 대한 부피. 1몰. 몰이라는 건 화학에서 배우는 개념인데 사실 지금 여기서 설명할 때 조금 필요해가지고 몰에 대한 개념. 물론 정규 교육 과정에 나오진 않아요. 이거는 1몰은. 몰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우리 아보가드로 법칙은 중학교 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배우잖아. 얘들아, 아보가드로 법칙이 뭐니? 종류에 상관없이 그치? 부피가 있죠. 부피가 일정해? 개수가 개수가 일정하지. 너 혹시 실험항에서 봤어? 네? 실험항에서 봤어? 아니 이거는 화학에서 봤니? 네. 야, 이게 뭐냐면 아보가드로 법칙 저 처음 본 사람 없죠, 이거? 이게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그 부피 안에 분자수는 입자수는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항상 같은 수의 입자수가 들어있더라 이거잖아. 그게 얼마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기체의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기체는 조건이 필요하죠. 사실 0도씨 1기압에서 특정한 부피를 가지고요. 그 특정한 부피는 몇 리터냐면 22.4리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이 22.4리터, 0도씨 1기압의 22.4리터에 해당하는 그 기체의 양을 우리는 1몰이라고 정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0도씨인 기체가 종류 상관없이 뭐 수소가 됐든 산소가 됐든 뭐 수증기가 됐든 간에 기체의 종류 상관없이 0도씨에 1기압의 압력을 받을 때,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상황이고 온도만 0도씨인 거야. 그 상태에서 그때 22.4리터 안에는 무조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분자수가 들어있을 것이다.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고요. 그래서 1몰에 해당하는 부피는 22.4리터다라고 우리가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쓸 거거든. 그래서 여기다 또 하나 쓸게요. 22.4리터는 이거를 우리가 환산하면은 2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 단위로 환산시킬 수가 있어.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환산이 될 수가 있어요. 됐지? 그 다음에 마지막 온도는 뭐 별거 없잖아. 온도는 아까 정의했잖아. 저기서 절대온도 T 켈빈 단위 쓰고 이렇게. 그럼 0도씨면은 여기다 써놓을까? 0도씨면은 몇 켈빈이? 그럼 여기다 273켈빈 쓰면 되겠죠. 이렇게. 자, 내가 이 값을 왜 쓰고 있냐면은 너네 이거 봐봐. 여기서 요 PV를 T로 나눴더니 일정한 값이 나오더래. 지금 내가 설명한 건 뭐니? 압력값 얘기했죠. 부피도 얘기했죠. 온도도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요 압력과 부피를 곱해서 온도로 나눠주면은 어떤 일정한 값이 나온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죠? 그 값을 K라고 정했던 거고, 그 K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되냐면은 기체 한 개에 대한 어떤 상수값 KB라고 쓰고요. 볼츠만 상수라고 얘기를 해. 볼츠만 상수. 이건 기체 분자 한 개에 대한 이야기야. 어떤 기체 분자 한 개가 압력이 이만큼이고 부피가 이만큼이고 온도가 이만큼이면은 이런 특정한 어떤 상수값을 가져야 된다라고 정의가 되는 거라고. 요게 일정하다고 자꾸 말했던 것들. 뭐가 일정하냐면은 이 값을 특정한 값을 하나 가진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한 개 한 개로 계산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몰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몰로. 몰 안에는 몇 개가 들어있어? 1몰 안에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있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얘를 갖다 다시 쓸게요. P 곱하기 V를 T로 나눌 때는요. 이 온도값을 나눌 때 얘가 이제 값이 K가 될 건데 KB가 될 건데 여기다 뭘 곱할 거냐면은 NA라는 값을 곱할 거야. NA는 뭐냐면 요걸 NA라 그래요. NA. 아보가드로 수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자, 저만큼의 기체들이 들어있어요. 분자수가 저만큼 들어있는 거야. 다시 봐봐. 상수가 이만큼인 기체가 NA가 있어요. 그럼 이건 합쳐서 우리 뭐라 부르면 돼? 얘를 1몰로 부르면 되겠죠. 얘를. 그래요? 이게 1몰이 되는 거잖아. 상수가 KB인 얘가 NA가 있어요. 그럼 이건 1몰이 되는 거야. 그럼 1몰에 해당하는 뭐가 돼? 상수값을 따로 체크를 할 수 있죠. 1몰에 해당하는 상수값. R이라고 쓰지 말고 일단 상수라고 쓸게요. 자, 봐봐. 1몰에 해당하는 상수. 자, 보세요. 분자 한 개가 있어. 그러면은 얘는 P 곱하기 V를 T로 나눴을 때는 KB라고 쓰면 돼요. 됐지? 분자가 만약에 NA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P 곱하기 V 나누기 T. 그 다음에 얘를 NA, KB라고 쓰면 되겠죠. 맞아?
그리고 요걸 뭐라고 하냐면은 R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수값이야, 상수. R이라고. 됐어? 분자가 NA개 있다는 얘기는 몇 몰개 있다는 얘기니? 1몰개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만약에 분자의 수가 N몰개만큼 있어요.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 P 곱하기 V를 온도로 나눴을 때 여기다가 NR이라고 쓰면 되죠. N몰개 있다는 뜻이니까. 1몰일 때는 R만큼 있고요. 한 개일 때는 KB만큼 있는 거야. 다시 분자 한 개일 때 이 PVT는 이 값은요. 어떤 특정한 값을 가져. 근데 이게 만약에 NA개, 즉 1몰개만큼 분자들이 모여있어? 그러면은 R이라는 특정한 상수를 가진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N몰개 붙어있으면은, 모여있으면은 NR이라고 표시하면 되죠. 일반화시키는 식이야, 지금 이게. 이상기체에 대한 상태를 서술하는 방정식을 일반화시켜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R이라는 값이 얼마냐면은 요 R이라는 값을 다시 압력과 부피를 온도로 나눈 이 값이 NaKB라며 이게 R이라며 그죠? 이게 얼마냐면은 1몰개로 계산하면 돼. 자, 써볼게요. 압력이 얼마냐면 저기 써있지? 1013 곱하기 뉴턴 아니다. 단위가 뉴턴 퍼 제곱미터 곱하기 맞죠? 부피는 1몰 기준으로 22.4리터 곱하기 10의 3승 2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세제곱미터 단위가 됐죠? 이렇게 이거를 얼마로 나누면 되는 거야? 273 켈빈으로 나누면은 1몰에 해당하는 이 기체가 가져야 될 상수값인 R 값이 나와요. 맞니? 계산해보면은 이게 얼마 나오냐면은 이 값이요. 이 값이 8.31이라는 값이 나와. 이 계산하면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기체 상수라고 불러요. 기체 상수. 이상기체의 상태 함수를 표시하는 기체 상수. 이걸 R이라고 표시하는 거야. 유도는 한번 하고 있는 건데 유도라기보다는 뭐 그냥 이 값이 원래 상수값이 있는데 그 값이 왜 이렇게 나오냐라는 거를 이제 보일샬 법칙이 만족하는 이상기체에 대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8.3이라는 값이 얻어지는 거고 이렇게 계산이 돼서 이걸 우리가 화학에서는 같은 값으로 0.082라는 값을 써요. 화학에서는 화원을 배우면 나올 거야 아마 이거 0.08이라는 값이 있어 화학에서는. 근데 요거는 똑같은 건데 단위가 좀 달라서 그래. 단위가 좀 달라요. 같은 값이야 얘는. 근데 단위는 이 8.31 같은 경우는 줄. 자 봐봐. 6이랑 6을 보면은 두 개 곱하면 뭐 나오니? nm 나오죠. 뉴턴 미터 나오지. 뉴턴 미터는 단위가 뭐야? 줄이죠. 우리 W는 F 곱하기 S 했잖아. 얘는 단위가 뭐였어? 뉴턴 미터였고 얘를 갖다가 줄이라고 쓴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 뭐 한 거냐면 압력 곱하기 부피를 했어요. 압력은 단위가 뉴턴 퍼 제곱미터야. 부피의 단위는 세제곱미터예요. 그럼 얘네들을 곱하면 뭐가 나와 단위가? 또 줄이 나와요. 그럼 압력과 부피 값도 뭐란 얘기니? 압력 곱하기 부피 값이 뭐란 얘기야? 1이란 뜻이죠. 에너지란 뜻이에요. 이거는. 에너지. 됐어? 이렇게 단위가 나오고 그래서 여기 단위가 줄이 나오고 줄을 켈빈으로 나눠. 근데 여기 앞에 몰이 붙어요. 1몰, 2몰, 3몰, n몰이 붙을 거니까. 그래서 줄 퍼 몰 켈빈이라는 상수를 가진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화학에선 나중에 너희가 배우면 만약에 0.08이라는 값으로 쓸 거야. 얘는 화학에서는. 단위가 좀 달라서 그래. 화학은 얘가 아마 ATM 리터 퍼 몰 켈빈일 거야 아마. 이런 단위를 쓸 거예요. ATM을 그냥 1로 놓고 얘를 리터로 놓고 그냥 풀거든 그냥 화학에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이제 결론이 이거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과적으로 저 PV를 온도로 나눈 값이 항상 뭐랑 같으냐면 R과 같아야 되고요. 이게 N몰개 있으면 NR이 되는 거야. 따라서 PV는 P 곱하기 V는 NRT랑 같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PV는 NRT라는 식이죠. 이게 PV는 NRT.
뭐 너무 유명한 식이라서 이상기체의 상태를 서술하는 방정식이고 P분의 nRT. 보통 P분은 노랗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를. P분은 노랗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P분의 nRT. 자, 물리 1에서는 교육과정상 이 P분의 nRT라는 식이 나오지 않아. 하지만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너네 문제 풀 때 이걸 반드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왜 교과서에 설명을 안 해놓는지 모르겠어. 이게 왜 그 자체에서 이걸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P분의 nRT를. 근데 자 봐라.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n은 몰수야. 근데 너네 항상 1몰만 따져요. 1몰만 무조건. 그러니까 무시해요. R은 상수야. 무시해요. 이 두 개를 무시하면 뭐만 관계만 따지면 되니? PV와 T의 관계죠. 그지? T가 일정하면 둘이 뭐야? 반비례 관계. 맞아? 압력 일정은 부피랑 온도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부피가 일정하면 압력과 온도는 비례 관계. 당연하잖아. 그지? 이걸 하나로 서술하는 방정식이 상태 방정식이야 이게. 그런데 물리 1 교과서에서는 PV는 nRT라는 내용을 넣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이것만 넣어놔요. 이렇게 보일 법칙, 샤를 법칙. 근데 이게 이거잖아 어차피. 우리는 이 방정식 하나로 문제를 풀 건데 굳이 저거를 보일의 법칙이 뭐고 샤를 법칙이 뭐고 따지지 않아도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 것이고 나오는 변수는 n과 r을 무시하고요. 항상 1몰이고 얘는 항상 그 뭐야 상수기 때문에 오로지 P, V는 온도에 비례한다 라는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P분의 nRT. 오늘 연력학의 문제를 풀 때는 너네가 나중에는 암기가 될 거지만 지금은 암기가 안 되니까 모든 연력학 문제를 풀 때는 다 옆에다 일단 첫 번째로 이걸 써놓는 게 좋아. P분의 nRT. 이거 쓰고 나서 분석하세요. 문제를 풀 때. 그게 연습이고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57페이지에 있는 그림은 샤를 법칙과 게이르스 법칙이 그림 바뀌었어요. 이 바뀌어가지고 근데 어차피 두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라서 굳이 상관없는데 우리나라 교과서나 그 교재에 있는 책들에서는 샤를 법칙을 지금 아래 거 부피와 온도는 비례하는 관계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샤를 법칙, 게이르스 법칙 두 개 바꿔주시고요. 그 위에 설명했던 PV는 nRT, 뭐 NKBT 이런 것들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마무리를 하나만 더 할게요. 58페이지를 보시면은 기체가 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 기체가 하는 일. 자, 여기를 일단 보세요. 기체가 하는 일. 자, 지금 여기서 설명했던 내용인데, 자, W는 F 곱하기 S잖아. 근데 P 델타 V도 P 곱하기 V도 뭐야? 단위가. 다시 말하면 압력이랑 부피를 구하면 일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면, 자, 이 용기 안에 어떤 피스톤이 하나 들어있고요. 이 피스톤이 정지해 있어 지금 현재. 피스톤 장치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정지해 있어요. 이 안에는 이상 기체들이 들어있는 거야. 이상 기체들이 들어있고 이 기체에 압력 P가 있고 부피 V가 있고 온도가 T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게 기본이요. 항상 어떤 기체든 간에 그 기체 자기 자신의 압력, 그 다음에 부피 그리고 온도가 항상 표시가 돼야 돼. 기체에 대해서. 그런데 얘가 가만히 정지했다는 얘기는 얘가 현재 분명히 압력이 얼마큼 있어? P만큼 있겠죠. 그럼 바깥에서 압력이 얼마큼 있어야 돼? P만큼 있어야 되는 거죠. 그지? 자, 봐봐. 우리 압력이라는 거는 특정한 면적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압력이거든? 그러면 얘는 지금 A라는 면적이 만들어져 있어, 지금 현재. 이 면적은 A예요. A라는 면적에 작용하는 힘들이 서로 같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가만히 정지했었어. 그럼 바깥쪽에서 누르고 있는 이 압력은 무슨 압력이니? 바깥쪽에서 누르는 이 압력은 대기가 누르는 대기압이죠. 대기압은 보통 P0라고 표시해. 얘도 P0가 되는 거야, 이렇게. 둘이 서로 같아요. 가만히 있는데 만약에 어떤 여기다 작용을 해줘가지고 이 피스톤이, 이 기체가 이 바깥쪽으로 피스톤을 쭉 밀어버렸어요. 이만큼을 밀어버려요. 그래서 요만큼, X만큼 이동시켰다고 가정할게. 그럼 분명히 기체는 압력이 조금 더 세지면서, 뭐 세지든 안 세지든 간에 이 압력에 의해서 이 피스톤을 밀어버렸단 말이야. 힘 줬어, 안 줬어? 힘 줬죠? 압력을 가한다는 얘기는 면적에 뭘 준다는 얘기니? 힘을 준다는 얘기야. 따라서 기체가 W만큼의 일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기체가 하는 일은 힘 곱하기 거리 X를 쓰면 되겠지. 이만큼 일한 거잖아. 맞아? 이게 기체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 이 기체가 이 외부의 대기압에 대해서 압력이 작용해서 쭉 밀어버리면서 일을 해요. 그러면
이때 이 F를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압력 P는 A분의 F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F는 압력 곱하기 A라고 쓸 수 있겠죠. 따라서 다시 쓰면은 얘를 P0 곱하기 A 곱하기 X라고 쓸 수 있고요. 요 AX는 뭐가 되니? 이 기체가 밀어낸 부피가 되죠. 부피. A 곱하기 X니까. 따라서 P0 곱하기 델타 V. 부피의 변화량. 이렇게 유도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뭐야? 단위가 줄이라고. 기체가 하는 일은 힘 곱하기 거리인데 힘 곱하기 거리를 봤더니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로 쓸 수 있더라. 따라서 얘도 단위가 줄. 여기서 말했던 단위가 줄인 이유는 이렇게 기체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에너지 단위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기체가 하는 일이야. 자,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PV는 nRT, 두 번째는 P 델타 V. P 델타 V는 기체가 하는 일, 에너지의 변화량. 또 여기도 써 있죠? PV 써 있죠? 이것도 뭐야? 단위가 줄, 에너지. 이렇게 해 놓으시고 이제 연력학 1법칙을 들어가면 돼요. 연력학 1법칙을 하기 위한 과정이야, 이거는. 자, 정리해 놓읍시다. 또 사볼까? 또 사볼까? 그 얘기하면 안 돼요. 야, 근데 그거 뭐 얘기해봤자 하나 안 하나 그 차이가 있나? 내가 사볼게 한번. 자, 58페이지에 기체가 하는 일까지 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체크해 놓으라는 게 첫 번째는 PV는 nRT. PV는 노랗다. 이거 기억해주세요. 압력과 부피는 온도의 관계가 있는데 얘가 단위가 뭐냐면 줄이 될 거야, 줄. 얘도 단위는 줄이에요. 그치? 둘 다 단위는 줄이고 N과 R은 어차피 무시해요. 그냥 의미 없어.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줄이 나올 건데 온도랑 곱해져가지고. 근데 일단은 그냥 PV와 T와의 관계만 본다는 거고 그 중에서 하나가 또 뭐냐면 W P 델타 V. 자, 부피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부피의 변화가. 그래서 이건 이렇게 따져주는 게 좋아. 기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기체가 만약에 부피가 증가하는 방향,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부피가 증가했어요. 그럼 델타 V는 무슨 부를 가지면 플러스 V를 가지거든. 그죠?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부피가 증가하면은 나는 일을 한 거죠. 외부에다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부피가 증가했으면은 얘를 갖다가 플러스 W라고 이해하시고 일은 원래 방향이 없잖아. 그러니까 플러스의 의미는 부호를 의미하는, 방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증가 감소를 얘기하죠. 근데 얘는 그냥 일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일을 했다. 여기서는 부호를 그렇게 따지지 않아도 돼. 그냥 양을 따지고도 보통 연력학 과정에서는 일을 했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부피가 거꾸로 줄어들었어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델타 V 한 거잖아. 그럼 얘는 뭐 했냐면 마이너스 W 일을 한 거고요. 이 마이너스 W는 보통은 음의 일이라고 해서 에너지가 감소하는 건데 얘는 에너지를 일을 받은 거야. 자, 철저하게 얘네들은 우리는 있잖아. 얘네들을 기체 입장에서 따져야 돼. 기체 입장. 이 기체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W면은 기체가 일을 받았지. 일을 받으면 에너지가 원래 뭐 해야 되니? 증가해야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일에서는 마이너스 W라고 쓰면은 에너지 감소의 의미였잖아. 근데 얘는 마이너스 W가 일을 받았다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일을 받아서 나는 에너지가 뭐 해야 돼? 증가해야 돼. 얘는 뭐냐면 외부에다 일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내 에너지는 뭐 해야 돼? 감소해야 되는 거야. 이 부호를 좀 조심하세요. 이 부호. 플러스 W와 마이너스 W의 차이가 이 양의 증가 감소, 에너지의 증가 감소를 얘기하는 건 맞는데 기체 입장에서는 일을 하면은 에너지가 감소해야 돼. 기체 입장에서는 일을 받으면은 에너지가 증가해야 돼. 이렇게 따로 구분해 놓으시고요. 그 밑에 압력과 부피의 그래프 있죠. 자, 우리가 PV라는 그래프를 이제부터 그릴 거거든. 압력과 부피의 그래프인데요. 요 그래프에서 이 밑넓이가 뭐야? 밑넓이가 바로 한 일의 양이 되겠죠. W P 델타 V가 되니까. 그죠? 부피의 변화가 있어야지 일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체크해 놓으시고 그 원래는 그 밑에 보이는 것처럼 압력이 변하죠, 원래.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따지는데 압력이 일정한 경우가 아니라 사실은 압력이 막 변해, 이렇게. 압력이 변하면 그래도 밑넓이 따지면 일한 거잖아. 그지? 너네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 밑넓이를 구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원래의 의미는 저런 식으로 밑넓이를 구하는 적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원래는 일의 양을 계산할 때 W는
인테그랄 PdV로 계산하죠. 부피 압력에 대해서 압력이 변할 수 있으니까 원래 적분 형식으로 표시하는 게 맞는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 민넓이랑 보면 1의 양을 구할 수 있다 정도. 양 값을 구하는 건 절대 안 나와요. 값을 구하는 건. 이 연력학은 특징이 뭐냐면 정량적 계산이 없어. 직접적인 양을 계산하는 문제는 전혀 없어요. 단순하게 그냥 정성적인 해석. 증가했다, 감소했다. 온도가 증가했다. 부피가 증가했다. 뭐 열을 흡수했다. 이런 식의 그 분석들만 나오지 양을 계산하거나 이런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아.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59페이지 3번을 볼게요. 59페이지 3번은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인데 아까 이상기체가 하나 나왔죠. 이상기체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이상기체는 보일샤를 법칙을 만족하고요. 그 보일샤를 법칙을 만족하는 뜻은 요 PV는 nRT라는 관계식이 만족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이상기체를 상태를 서술하는 방정식이 되는 거죠. 이상기체를 서술하는 상태 방정식 되는 건데 이상기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전체의 에너지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해요. 이상기체 전체의 에너지. 기체들이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 합이야. 그래서 얘를 내부 에너지라고 하고요. 기호는 U라는 기호를 써요. U. U라는 기호를 써. 내부 에너지 총합. 근데 이 내부 에너지 전체 에너지 값은 분명히 원래는 역학적 에너지라서 EK와 EP의 합을 계산해야 되는 건데 EP는 무시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EP는 무시하고요. EK만 따지면 돼요. 그리고 이 EK는 그냥 내가 써줄 테니까 단순하게 정리만 해주세요. 그냥 그 분자에 이상기체 분자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요 2분의 3 KT라고 정의가 돼. 이렇게 정의가 돼요. K는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 B라고 쓸게요. 구분하려고. KB. 볼츠만 상수. 아까 볼츠만 상수가 뭐였냐면은 분자 한 개에 대한 상수였어. 분자 한 개에 대한 상수. 그래서 분자 한 개에 대한 상수값이 볼츠만 상수고요. 그러면 T는 절대 온도지. 따라서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야. 야, 분자들은 온도가 높아지면 활발하지. 활발하게 운동하잖아.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들의 운동 상태는 활발해져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분자 한 개. 근데 만약에 분자 한 개가 아니라 분자가 n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되니? 2분의 3 n kb t라고 쓰면 되겠지. 이게 na개라고 칠까요? na개. 그럼 얘는 na라고 쓰면 되겠죠. 여기다. nakbt라고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nakb를 뭐라 그랬지 아까? nakb? 기억나니? 얘를 그죠? r이라고 썼어요 아까. 기체상수. 따라서 na개는 지금 1몰개를 얘기하는 거잖아. 1몰개를 얘기하는 거니까 만약에 n몰개, 분자가 n몰개만큼 있다고 칩시다. 분자가 n몰만큼이 있었다라고 치면은 그때 분자의 평균 운동에너지 EK의 총합은 얼마가 될 것이냐면은 2분의 3 nRT라고 쓸 수 있겠죠. 맞니? 2분의 3 nRT. 따라서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전체 내부 에너지 합이 2분의 3 nRT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여기 내가 EK라고 써놨지만 얘를 뭐라고도 쓸 수 있어요. 이제 U라고 쓰면 되겠죠. 왜냐면은 이상기체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으니까 포텐셜이 무시되니까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 곧 내부 에너지의 총합인데 그 분자들이 여러 개 모여있을 때 그러니까 한 개의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이게 n에게 모여있고 총합이 되는 거죠. 총합이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이렇게 가정이 따져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2분의 3 nRT라는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여기 조건이 붙어요. 사실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 단원자, 분자가 뭐니? 하나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들. 뭐 헬륨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고 이게 이원자 분자로 바뀌면은 뭐 수소나 산소 같은 애들 얘네들로 바뀌면은 이게 값이 좀 달라져. 2분의 5 nRT로 바뀌어요. 근데 이제 너네 교육과정상에 물리원에서는 오로지 요 2분의 3 nRT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만. 그래서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 전체 총 에너지, nRT. 근데 마찬가지로 n도 무시야, r도 무시야. 얘는 결국에 2분의 3 상수예요. 상수 그냥. 그럼 뭐랑 비례하는 거야?
뭐랑 비례? 온도랑 비례하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 내부 에너지는요, 운동 에너지랑 비례하고요. 운동 에너지는 온도랑 비례해요. 또 운동 에너지 원래 뭐랑 비례하니? 속력의 제곱이랑도 비례하지. 야,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않나 근데? 이렇게 써도 되니?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어 이게? 없지 이거. 그지? 따로따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쓰니까 이상하네. 안 되지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이거? 난 수학을 막 그렇게 깊이 있게 공부 안 해서. 되나 안 되나 모르겠네. 안 될 것 같은데? 그지? 안 될 것 같지 왠지. 얘는요 2K랑 비례하고요. 2K는 온도랑 비례해요. 또는 2K는 속력의 제곱에도 비례하죠. 속력의 제곱.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결국 내부 에너지는 기체의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거 맞는데, 당연히 그냥 그러니까 단순하게 식 하나만 놓고 보면 온도랑 비례한다 딱 하나 나오잖아. 그냥 온도랑 비례한다 나오는데 정확하게는 이렇게 표현을 해. 문제에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단 말은 온도가 높아졌다 같은 말이지.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 같은 말이죠. 평균 속력이 빨라졌다 같은 말이죠. 기체 분자의 속력이 빨라졌다 같은 말이야. 이렇게 이 네 가지를 같은 표현으로 써요. 식 자체에는 2분의 3 nRT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속력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기체의 평균 속력. 왜냐하면 속력이 바로 운동 에너지니까. 운동 에너지는 결국 온도가 높아졌다는 뜻이고, 운동 에너지가 커졌다 또는 온도가 높아졌다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 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는 거죠. 같은 말로 쓰는 거지.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됐지? 하나가 추가됐어요 지금. 우리 필요한 거 여기다 써놓을까? 첫 번째, PV는 nRT. 너네가 계속 오늘 수업에서 반드시 정리해놔야 될 내용은 PV는 nRT.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W는 P 델타 V. 하나. 두 번째, U는 2분의 3 nRT. 이렇게 됐죠. 됐지? 자, 저기 이 친구 좀 껴줘라 뒤에. 안 돼. 리듬을 맞춰줘야지. 딱딱딱딱딱 이렇게 해줘야지. 정신 차려. 이 세 가지. 그래서 PV는 nRT, W는 P 델타 V, 그 다음에 U는 2분의 3 nRT. 됐죠? 요거 정리돼야 돼. PV는 nRT, W는 P 델타 V, U는 2분의 3 nRT. 잘 보면은 여기서 이 P 델타 V가 여기랑 맞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3 nRT가 여기 또 nRT가 있는 게 보이죠? 나중에 엮어질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연력학 제1법칙. 근데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여태까지 설명한 거야. 연력학 1법칙 하나 설명하려고. 자, 기체에다가 가해준 열 에너지는 그 열 에너지를 가지고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 또는 외부의 한 일의 합과 같다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어떤 기체에다 열량 Q를 가했어. Q만큼의 열을 줘요. 그럼 그 열을 받은 기체는 내부 에너지가 변할 수도 있고요. 또는 외부에다가 W만큼의 일을 할 수도 있어. 이런 뜻이야 그냥.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거 뭐 굳이 법칙이라기보다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야. Q는 델타 U 플러스 W. 근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다 풀어요. Q는 델타 U 플러스 W. 됐죠? 이거는 있잖아. 가해준 열 양이죠. 열 에너지의 양이야. 열 에너지. 뭐 준 양이죠.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 양이고요. 얘는 1의 양이라고 쓰면 돼. 자, 보시면은 그 밑에 내가 59페이지에다가 박스를 하나 넣어놨어. 아래다가 표를 하나 넣었는데 플러스인 경우와 마이너스인 경우라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좀 따져볼게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제부터
자, 얘는 철저하게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면 기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기체 입장에서 열 에너지가 플러스야. 기체 입장에서 열 에너지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니? 플러스 Q다. 그럼 열이 들어온 거죠. 그치? 열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를 흡열이라고 얘기해요. 흡열 반응. 기체 입장에서 열을 받은 거야. 얘는 플러스는.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뭐니? 플러스다라고 얘기하면요. 온도가 증가했다는 뜻이에요.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뜻이에요. 플러스로 증가했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커졌다, 온도가 증가했다, 속력이 빨라졌다, 다 같은 말이고. 얘가 플러스면요. 아까 얘기했던 거네. 부피가 증가하는 경우거든. 부피가 증가할 때를 우리는 플러스라고 하고요. 얘는 그러면 플러스 W, 즉 일을 했다라는 개념으로 쓰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체의 입장에서 기체가 일을 하면은 자기 에너지는 감소하는 거야. 맞지? 내가 부피가 증가하면은 내가 에너지를 쓴 거야. 외부에다가. 일을 외부에다가 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으면요. 발열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열을 방출한 거죠. 마이너스 Q면은. 마이너스가 붙으면은 온도가 감소한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붙으면은 부피가 감소한 거고. 부피 감소. 자, 기체 입장에서 부피가 감소했다는 뜻은 외부로부터 일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실제 일은 마이너스 W지만 일을 받았기 때문에 에너지는 증가해야 돼. 일을 받았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각각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의 의미거든. 이렇게. 자, 이런 정도를 따지면 돼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저걸 따지는 거야. Q는 델타 U 플러스 W. 따라서 여기다 하나 더 쓰면은 또 하나 더 쓰면요. Q는 델타 U 플러스 W.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를 풀 때 너네가 반드시 써야 될 거. 첫 번째는 PV는 NRT를 써요. 두 번째, Q는 델타 U 플러스 W를 써요. 델타 U가 이거고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를 놓고 문제를 풀게 되는 거야, 이제부터는. 이렇게 풀면은 온갖 수능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모든 문제는. 기출냈던 모든 문제들은 다 풀 수 있어. 자, 넘어가 볼게. 60페이지부터는 이제 이상기체 연력학 1법칙의 적용이거든요. 적용. 자, 연력학 1법칙은 그냥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우리는 이걸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자, 봐봐. 너네 단순하게 이해하면 돼요. 그냥. 자, 어떤 밀폐 용기가 있어. 이제 그릇이 하나 있는데 이 그릇에 용기는 단열되어 있어요. 단열의 뜻이 뭐야? 열 출입을 차단시킨 거죠. 열이 안 들어와. 빠져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아요. 얘는 지금. 이 안에 이상기체가 들어있어요. 이 이상기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압력 P0라고 할게요. 첫 번째. 부피는 그냥 V0라고 할게요. 온도는 T0라고 얘기할게. 무조건 압력, 부피, 온도 따지는 거거든, 지금. 그럼 봐봐. 얘는 지금 용기 안에, 그릇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기체들은 부피가 변할 수가 없지. 딱 정해져 있는 부피만큼 딱 가지고 있는 거야, 그냥.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내부에다가 저항체를 하나 연결시켜 놓고, 저항을 하나 연결시켜 놓고, 내부로, 안에다가 저항에다가 건전지를 연결시켜 가지고 전류를 흘렸어. 그럼 전류가 흐르면서 저항에 열이 발생하겠지. 그럼 따라서 이 기체는 이 내부로 뭐가 공급된 거니? 열이 공급된 거예요. 따라서 얘는 플러스 Q만큼의 열 에너지를 뭐 한 거야? 얻은 거야. 흡열이야. 기체 입장에서. 열을 받았어. 열을 받았죠? 그럼 얘는 열을 받아서 어떤 변화가 생길 거라고, 분명히. 그 변화는 우리가 두 가지로 써서 해석할 수가 있는데, Q는 델타 U 플러스 W 하나와 PV는 NRT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할 것이고, 자, 보세요. 이제 이 과정들을 거치는 거야, 너네가. 자, 일단 첫 번째 Q가 플러스야. 맞지? Q가 플러스야. 흡열이야, 흡열. 그러면 이렇게 흡열이 받아서 분명히 반응이 될 건데, N과 R은 지우고요. 또 하나 뭘 지울 수 있냐면 부피를 지울 수가 있어. 왜냐면은 부피가 안 바뀌니까. 저 용기 안에 들어있는 기체들은 부피가 증가하거나 줄어들 수가 없는 상태야, 지금. 딱 정해져 있는 부피만큼을 가지고 있죠. 부피는 지워요. 그래서 부피가 지워졌어? 그럼 부피가 지워지면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일을 할 수 있어, 없어? 외부에 대해 일을 하거나 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얘가 0이 돼. 맞죠? 그러면
열을 분명히 받아서 플러스 값이 있는데 얘가 0이니까 내부 에너지는 뭐 해야 돼 무조건? 무조건? 증가하죠. 증가. 맞지? 그럼 얘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온도가 뭐 한다는 얘기니?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럼 온도가 증가하면 압력은 무조건 뭐 해야 돼? 증가해야 되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럼 얘를 가지고 열을 받았니 안 받았니, 일을 했니 안 했니, 온도가 어떠니, 압력이 어떠니, 부피가 어떠니를 다 따지는 거고. 이렇게. 이해가죠? 요 과정은 부피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등적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등적 과정. 됐니? 등적 과정.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에요. 얘는 결과적으로 열을 받아서 열 받은 양만큼 다 내부 에너지, 즉 온도를 증가시키는 것만 쓰고 일은 절대 하지 않았어. 얘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너네 이거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야, 이 기체 안에다가, 갇혀있는 기체 안에다가 열을 줘요. 이 기체들이 활발해지겠지. 되게 빠르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래서 부피가 바뀔 수 없으니까 열을 받으면 온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압력, 기체의 용기를 때리는 그 압력이 증가하겠죠.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당연하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걸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아까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개의삭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등적 과정이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개의삭 법칙을 얘기하는 것이다. 얘는 압력과 온도는 비례하는 관계다. 부피가 일정할 때. 부피가 안 변하면 왜 힘이 일이 안 하는 거야? 그치. 왜냐면은 일을 하려면 W는 P 델타 V로 일이 정의가 돼 있잖아. 부피 변화가 있어야지 일을 하는 거야. 압력이 있어도 부피가 안 바뀌면은 일은 0이에요, 그냥. 그래서 여기선 지금 부피가 안 바뀌었으니까 일을 할 수 없었어. 이대양이 0이 돼요. 되니? 이걸 뭐라고 한다고? 등적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자, 두 번째는 여기다 쓸게. 등압 과정. 자, 등압 과정은 뭐가 일정한 거야? 압력이 일정한 거죠. 자, 얘는 압력이 일정해. 그럼 우리 미리 결론을 내려볼까? 압력이 일정하면은 무슨 법칙 썼지? 압력이 일정할 때. 샤를 법칙. 샤를 법칙 뜻이 뭐였어? 부피는 온도랑 비례한다. 이거 있잖아. 결론은 이거예요. 등압 과정은. 됐죠? 자. 이거 이렇게 해볼까? 이 안에 피스톤이 하나 올라가 있어. 이렇게 여기다 추를 하나 올려놔. 이렇게 무거운 추를. 그래서 근데 이걸 가만히 정지해 있었대. 자,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이상기체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정지해 있었대. 자, 첫 번째 이상기체는 P0 압력 가지고 있고요. V0 가지고 있고 온도 T0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요, 이 피스톤을 포함하는 모든 용기들은 전부 다 단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스톤으로부터 열이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용기 바깥으로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야. 이 내부에다가 저항을 연결시켜놔서 외부로부터 건전지를 연결해가지고 열을 공급하는 거지. 따라서 얘는 열을 얻었어요. 플러스 Q만큼 열을 얻었어. 됐니? 그랬더니 이 피스톤이 기체가 팽창해서 쭉 올라가서 다시 한번 정지했대. 이렇게 올라가서. 됐어? 첫 번째도 뭐였어? 정지해 있었는데 나중에도 정지해요. 올라간 다음에. 자, 외부에서 누르는 대기압은 바뀌니 안 바뀌니? 외부에서 작용하는 압력은 대기압은 그대로지. 추도 무게가 안 바뀌었죠. 피스톤도 그대로 있지. 따라서 외부에서 누르는 압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 근데 얘가 처음에도 정지, 두 번째도 정지야. 압력이 바뀌었니 안 바뀌니? 압력이 안 바뀐 거야. 얘는 압력이 일정한 거야 지금. 그래서
얘는 압력이 이걸 일정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얘는 아까 부피를 일정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 얘는 처음에도 정지. 그러니까 외부에서 누르는 압력이 있는데도 정지했다는 얘기는 기체가 압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근데 분명히 열을 줘가지고 압력을 증가시켰어. 변화시켰어, 압력을. 뭐 압력이 변하든 뭔가를 변화시켰어요, 여기다. 열을 줬더니 그러면 얘가 부피가 변했거든, 지금 분명히. 부피가 증가했는데 그럼에도 뭐야? 압력은 바뀌지 않았어. 자, 해석을 이렇게 합시다. Q는 델타 U 플러스 W 하나 쓰고요. P, V는 N, R, T를 쓰게 돼. 그 다음에 지울 걸 지우자. 뭘 지우니? 일단 열은 플러스고요. 압력 지우면 되죠. 일정하니까. N도 지우고 R도 지워요. 됐어? 그런 다음에 얘가 플러스잖아. 그럼 부피랑 온도는 무슨 관계니 지금? 비대관계죠. 부피랑 온도는. 근데 지금 그림을 봤더니 무조건 부피가 증가했지. 무조건 부피가 증가했어. 그럼 온도는 무조건 증가해야 돼. 부피가 증가하면요, 무조건 일을 해야 돼. 온도가 증가하면 무조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해야 돼. 이렇게 해석되지. 됐어? 간단하죠? 이걸 뭐라 불러? 등압 과정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등압 과정. (1번은) 답이 1번이죠. 지금 여기 했던 얘기 그대로야. 지금 완전 그대로 쓴 거죠. 자, 등적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체에 열을 공급했기 때문에 플러스 Q 열을 받았고요. 열을 받았으면은 일의 양이 0인 거고, 내부 에너지 증가, 온도 증가, 부피 변화 없어, 압력 증가, 이렇게 나오니까 기억 맞았고, 니은은 틀렸고, 디귿도 틀렸죠.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2번은 가의 경우는 등적 과정이랑 나의 경우에는 등압 과정을 지금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를 냈어. 자, 그래서 가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Q이다. 이거 맞죠? 가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Q를 받았으면 일의 양이 0이니까 Q만큼 증가해야 돼, 무조건. 양은. 자, 나에서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은 증가하였다. 나가 지금 평균 속력을 따질 거면 내부 에너지, 온도를 따지면 되죠. 그럼 나의 경우는 지금 등압 과정인데, 우리 여기서 봤다시피 압력 일정하죠. 열을 받았지? 내부 에너지와 일도 둘 다 하잖아.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니까 평균 속도 증가한다. 맞았죠? 가열전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 자, 가와 나에서 동일한 열량을 공급했지. 동일한 열량을 공급했더니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서로 같아졌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걸 볼게. 얘한테 만약에 5만큼의 열을 주잖아? 그럼 얘는 그거 그대로 다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데 쓸 거라고. 얘가 0이니까 지금. 그지? 근데 얘는요, 만약에 똑같은 열량 Q를 줬으니까 5만큼을 주잖아? 그럼 여기로 5가 다 갈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럼 얘는 덜 올라간단 말이야. 그랬는데도 같아졌다는 얘기는 얘가 처음에 온도가 뭐였다는 얘기니? 낮았다는 얘기잖아. 그죠? 이렇게 되고요. 이해 가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이건 내가 하나 더 얘기해 줄게요. 자, 보세요. 이거는 필기 해놔라. 뭐 앞에다 해놔도 되고 거기다 해놔도 되는데, 등압 과정상에서 지금 우리 보시면은 등적 과정은 5만큼 열 받으면 5만큼 내부 에너지가 변했어. 얘는 0이니까. 자, 그 다음에 등온 과정은요, 5만큼 열을 받으면은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고 다 5를 1에 써버려. 맞지? 같은 열량을 공급했을 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는 5만큼 받으면은 나눠져 가는데 그 나눠져 가는 비가 정해져 있어요. 얘는 무조건 3만큼 증가하고 2만큼 일을 해요. 5를 받았을 때. 정해져 있어. 이거는 외워놓는 게 좋아. 그냥 등압 과정에서만이야. 등압 과정에서는 무조건 열 받은 양과 내부 에너지와 일의 양으로 나눠져 가는 비가 3대 2로 나눠져. 그 이유는, 자, 볼게. 여기 봐봐. 요거 있죠, 요거.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자, W는 P 델타 V로 쓸 수 있고요. 얘는 2분의 3 nRT로 쓸 수 있잖아. 둘의 합으로. 그지? 그런데 요 PV는 nRT의 과정상에서 등압 과정이면은 압력이 일정해. N도 일정하고 R도 일정해요. 따라서 부피가 변화하는 양과 온도가 변화하는 양은 반드시 뭐 해야 돼? 같아야 돼요. 델타 V 값과 델타 T의 값은 반드시 같을 거라고. 이 둘은. 등압 과정에서는. 그렇다면은 요 P 델타 V의 델타 V 변화죠. 여기서 변할 수 있는 게 뭐니? 온도 변화죠.
델타 T죠. 온도 변화. NR은 안 바뀔 거냐. 다시 여기다 쓸까 이렇게? 여기다가 2분의 3 NR 델타 T라고 쓸게요. 이게 NR이 바뀌지 않을 거 아니야. T만 바뀔 거 아니야. 근데 그 변화량이 서로 같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 아니야. P 델타 V 대신에 얘 대신에 2분의 2 NR 델타 T라고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P 델타 V랑 NR 델타 T가 완전 똑같으니까 지금. 그래서 그러면은 이 둘의 값의 비가 3대 2가 되고 보낸 양은 얼마야? 5가 되죠. 그래서 5, 3, 2가 무조건 나와. 얘네들을 같이 쓸 수 있어요. 이렇게. NRT를 P 델타 V로 바꿔가지고. 이거는 등압 과정이니까 압력이 안 바뀐다는 가정하에서 가능한 거거든. 그래서 너네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종종 요 내용을 이용할 때가 있을 거야. 열 똑같이 줬을 때 내부 에너지 얼마 증가했고 이만큼이 넘어가는구나. 1로. 그럼 이걸 받아서 다른 애들이 또 일을 해요. 또 이거 가지고 에너지 변화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요 세 가지의 그 숫자 B는 기억해 놓는 게 좋겠고 딴 건 몰라도 요거 5대 3대 2는 반드시 기억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68페이지에 3번. 이거는 2019 수능이죠. 작년 수능인데 일정한 양의 이상기체의 상태가 A, B, C를 따라 변한다고 했어. 자, A, B 과정은 무슨 과정이다? A, B 과정은 등적 과정이죠. 등적. B, C 과정은 등온 과정이죠. 얘가 등온인 이유는 압력 부피의 값이 압력 곱하기 부피 값이 2P0 V0에서 똑같이 2P0 V0를 바뀌었기 때문에 온도가 똑같구나. BC 과정은. 아, 그럼 등온이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럼 얘는 한 번에 등적 과정과 한 번에 등온 과정을 거친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AB 과정에서 기체가 열을 흡수한다. 자, 압력은 증가하면서 부피는 안 바뀌었죠. 등적이니까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네. 열 받았죠, 이거? 그치? 내가 지금 여기 써놨으니까 지금 따로 안 쓰는데 너네는 문제 옆에다 뭐라고 써야 돼? AB 과정에다가 Q는 델타 플러스 W, PV는 NRT를 써놓고 분석하는 게 좋아. 바로 보이죠? 압력 증가. 부피는 일정. 압력 증가, 부피 일정. 아, 그럼 온도는 무조건 증가. 그러면 얘는 온도 증가 플러스. 근데 일량이 0이니까 0. 그럼 열을 받았구나. Q. 이렇게 받는 거야. 기억이 맞았죠? BC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한다. 아, 민넓이만 보면 돼요. 민넓이. 얘는. PV 곡선에서 민넓이가 한 일의 양이기 때문에 등온 과정에서 무조건 일을 해. 얼마큼 일을 해? 이런 것까지 체크할 수 있죠. 다 받은 양만큼 일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기체 내부 에너지는 C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내부 에너지는 C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맞죠, 이것도? A보다는 크죠. 왜냐면 A의 온도 값은 P0 V0고 C의 온도 값은 P0 2V0니까 C가 온도가 클 것이고 B랑 같을 것이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지? 자, 좀 쉬었다가 나머지 과정 하나 정리하고 연력학 2법칙 정리할게요. 이제 네 번째가 단열 과정인데, 자, 이게 더 안 써도 되겠죠? 그 식 우리 관계식 안 써도 되겠지? P분의 NRT, Q는 델타 플러스 W 쓰는데 단열 과정은 열 출입이 없는 거야. 열 출입이 없어요, 얘는. 그래서 얘는 쓸 때 Q는 델타 U 플러스 W를 쓰시고요. 얘를 0이라고 먼저 써놔. 열 출입이 없어요. 안 들어와. 나가지도 않아. 그러면 이제 두 가지의 상황이 나와요, 얘는. 어떤 게 있냐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얘가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부피가 감소하는 케이스. 맞죠? 이걸 뭐라고 하냐? 부피가 감소했지. 온도는 증가하죠. 단열, 압축이란 말을 써요. 단열 압축. 두 번째는요,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플러스 W, 부피가 증가하는 경우. 그래서 얘를 단열 팽창이란 말을 써. 단열 팽창. 되셨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 일단 공통적으로 열 출입이 없다. 열 출입이 0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이거 가지고 있잖아. 시작을 이걸로 먼저 맞춰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 단열 팽창의 예를 들어볼게. 단열 팽창 유명하잖아. 우리 알고 있어? 혹시 구름 생성 과정? 기억나니? 구름이 만들어진 과정. 구름 만들려면 어떻게 하니? 공기가 여기다가 상승하죠. 상승하니까 부피가 어떻게 돼? 커지죠. 온도가 높아져? 낮아지지.
온도가 낮아지면은 이슬점에 도달하고요. 이슬점에 도달해서 응결해서 구름이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순서는 공기 상승, 부피가 팽창하지. 부피가 팽창하는 이유는 압력이 낮아져서 외부 압력이 작아지니까 부피가 팽창하고요. 자기가 스스로 부피가 팽창하면 온도는 무조건 뭐해? 하강. 온도가 낮아지지. 이 과정을 뭐라 불러? 단열 팽창이라고 하죠. 이 기체는, 이 공기들은 열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저절로 부피가 커졌어. 그러니까 저절로 온도가 떨어져요. 이 과정에 의해서, 단열 팽창에 의해서. 그래서 이슬점 도달하고 그 다음에 수증기 응결, 구름 생성이 되는 건데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자, 보시면은 PV는 nRT를 쓰시고요. 자, nR을 지울게요. 단열 팽창했어. 부피가 무조건 뭐해? 증가. 근데 온도는 무조건 감소. 이렇게 되니? 그럼 압력 어떻게 돼? 압력은 어떻게 돼? 부피는 증가하는데 온도가 떨어져야 돼요. 낮아지는데 그냥 낮아지는 게 아니라 많이 낮아져야겠지. 그래야지 온도값 낮아진 거랑 똑같아질 거 아니야.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를 잘 그리는 게 좋아. 이거는 잘 봐. 등원선을 두 개를 그릴게요. 어떻게 그렸냐면은 이게 등원선 하나, 두 번째 등원선 두 개가 이렇게 있지. 자, 얘네들은 얘 온도를 T1이라고 하고요. 얘 온도를 T2라고 했을 때 온도가 T2가 높다 그랬지. 그러면은 얘 상황을 잘 비춰보면은 일단 부피는 증가하면서 온도는 떨어져야 돼. 그리고 압력은 더 많이 떨어져야 돼. 따라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등원선 두 개를 넘어가는 형태로, 크로스에서 넘어가는 형태로 온도가 바뀌고 부피는 조금 증가, 압력은 많이 감소. 이렇게 되죠. 그래. 이런 식으로 정리해놓고 한 민넓이 구간 뭐가 나오니? 그죠? 1이 나오죠? 얘는 1을 하긴 하지. 1을 하잖아. 지금 플러스니까 부피가. 1을 한다. 이게 단열 과정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단열 과정은 반드시 열 출입이 없다는 조건을 찾아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꼭 기억해 놓으세요. 여기 민넓이가 한 일이 양이니까 체크해 놓으시고 넘어가 볼게. 그 스털링 엔진 넘어가서요. 일단 순환 과정은 지금 한번 보고 가자. 지금 순환 과정 보고 갈게. 봐봐. 아까 같은 경우인데 뭐 지금 우리 네 가지 과정을 다 설명했어요. 지금 단열이 하나 있고요. 예를 들면 봐라. 예를 들면은 여기서 시작해서 기체가 이렇게 가는 거야. PV 곡선이야. 쭉 갔어. 이거 무슨 과정이니? 등적. 자, 이렇게 왔어요. 이거 무슨 과정이야? 등원. 등원인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등원인지? 단열이면 어떡할 거야? 그지? 등원 단열은 그래서 절대로 판단하면 안 돼. 내가 문제에서 줄 거야. 어떤 그래프에서 얘가 정확하게 이렇게 완전 반비례 곡선 나왔어. 이거 등원이야 단열이야? 모르는 거야 이거는. 반비례라고 해서 만약에 값이 얘가 아까처럼 2P의 V고 여기가 만약에 P의 2V야 이러면 이거 등원이야 단열이야? 이건 무조건 등원이지. 이건 등원인데 이런 값 없이 얘가 등원인지 단열인지 판단하면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얘는 등원인지 단열인지 안 나오면은 반드시 문제에서 조건을 줄 거야. 등원이라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 이렇게 되니? 자, 얘는 A. 자, 보세요. A에서 B까지 갔다가 B에서 C까지 갔다 C에서 A까지 돌아왔어요. 이렇게. 이런 사이클을 한번 거쳤단 말이야. 자, 써볼까?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무슨 과정? 등적.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등온이고요. 등온. 그 다음에 C에서 다시 A로 가는 과정은 등압 과정이지. 너네는 지금 이게 바로바로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얘 열 받았어 안 받았어 얘는? 아씨 내가 플러스 놓고 받았네. Q를 쓴다는 게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죠? 등원은 열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등원? 받았어? Q? 등압은? 받았어 열을? 아니죠. 얘는 뱉었죠. 맞자? 헷갈리니? 이게 지금은 헷갈려요. 지금은. 응? 지금은 헷갈리는데 그래도 괜찮아. 지금은 당연히 헷갈리지. 지금 당장 해가지고. 근데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게 이거야. 헷갈리지 않게 PV는 nRT랑
Q는 델타 U 플러스 W 써놓고 쓰세요. 항상 그 문제를 푸세요. 안 헷갈리게. 근데 이게 몇 번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거 안 써도 그냥 보고 바로 판단 가능하거든. 지금은 연습하는 관계 그 과정이니까 굳이 이걸 막 이렇게 외워서 풀려고 하지 말고 꼭꼭 써가면서 푸세요. 나는 이제 지금 안 쓰고 그냥 바로 할게. 다른 거 해야 되니까 지금. 절대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야. 됐죠? 1 했어 안 했어? A, B는? A, B? 부피 변화가 없는데? 그죠? 1의 양이 0이죠. 얘는 플러스 W. 얘는 마이너스 W죠. 근데 그 플러스 W와 마이너스 W의 크기는 같아 안 같아? 안 같죠. 얘를 W1 합시다. 얘를 W2 할게요. 뭐 얘도 플러스 Q1, Q2, 마이너스 Q3 이렇게 얘기할게.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게. 같지 않아요 무조건. 그러면은 봐봐. 얘가 처음에는 2를 안 했고요. 이만큼의 2를 했거든 지금. 이만큼의 2를 했어. 플러스 W만큼 2를 했죠. 등호 과정상에서. 근데 얘가 등합 과정을 거치면서 요만큼의 민너비만큼의 1이 빠져나오죠. 다시. 마이너스 W니까. 따라서 실제로 얘가 한 바퀴를 돌아오면서 원래 압력, 원래 부피, 원래 온도로 돌아왔거든 지금. 근데 그동안 이만큼의 W2를 하죠. 실제로. 그죠? 그래서 이 W의 크기는 W1-W2의 크기랑 같을 거라고. 이걸 알짜 1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기체가 한 사이클을 돌면서 한 1의 양을 얘기하는 거야. 됐죠? 이걸 우리가 순환 과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순환 과정을 만들어주면서 열기관, 즉 엔진을 이용해서 우리가 1 에너지로 바꿔줘요. 자, 이 스털링 엔진은 좀 이따 다시 얘기하고 우리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서 문제 하나만 풀고요. 68페이지의 4번을 볼게요. 이거 하나 풀고 같이 풀게 지금. 그리고 다시 이제 연력학 2법칙 마무리할게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너네가 지금 4가지 과정을 배웠거든. 등온, 등적, 뭐 등합, 단열까지 4가지 과정을 배웠는데 그 4가지 과정의 틀에 박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설명하려고 지금 4번을 푸는 거고요. 뭐 이거는 문제풀이라기보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 자, A라는 피스톤과 B라는 피스톤이 가만히 여기 정지해 있었어. 이렇게 단열돼 있죠. 둘 다. 따로 문제는 안 쓸게 단열은. 자, 근데 여기다가 어떻게 했냐면요. A라는 그 기체, A 기체에다가 열량 Q를 공급해요. 이 안에다가. 플러스 Q. 얘 입장에서 플러스 Q죠. 열을 받았어. 그랬더니 피스톤이 천천히 이동하여 정지했대. 자, 그럼 봐라. 처음에 정지해 있었지. 처음에 정지해 있었다는 이야기는 둘의 압력이 서로 뭐였다는 얘기니? 같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얘가 나중에 천천히 이동해서 나중에도 정지가 됐어. 나중에도 정지했다는 얘기는 압력이 서로 뭐야? 같았다는 얘기죠. 서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은 얘를 해석할 때는 우리가 B를 먼저 보는 게 좋아. B는 무조건 무슨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B는 잡아. B는 아무것도 열을 받지 않았어. 그치? A는 열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A를 먼저 따지잖아. 봐봐. A를 먼저 따지면은 Q는 델타 U 플러스 W, PV는 nRT 이렇게 놓고요. 일단 여기다 플러스 써. A를. A 놓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부피도 증가했네. 그럼 부피가 증가했네. nR 무시하고요. 근데 압력이 일정해? 여기서 이렇게 판단하면 틀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 압력이 일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변할 수도 있어요. 얘는. 온도는 모르겠지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막히니까 물론 여기까지 써놓고 막히니까 B를 봐도 되는데 이거는 B를 먼저 보는 게 좋아. 왜냐하면 B는 무조건 이게 0이거든. 그죠? B는 열 출입이 없었어. 대신에 부피는 감소했어요. 온도는 무조건 증가한단 말이야. 맞지? B의 판단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B를 마무리할게. PV는 nRT를 쓰시고요. 부피가 감소했잖아. nR 일정하죠. 압력은 뭐 할까? 온도는 증가해야 되니까 무조건. 압력은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아? 그래서 B는 단열압축을 해요. B는 단열압축. 단열압축은 결과가 압력이 증가해. 됐지? 단열압축. B는. 그러면 얘가 지금 압력이 증가했단 말이야. 얘가 압력이 증가했어요, 많이. 근데 나중에 정지했대. A 압력은 뭐 해야 돼? 증가하죠. A 압력이 증가하는 거야. A는 압력도 증가하고 부피도 증가하고 그럼 온도 어때야 돼?
증가해야겠죠. 얘 플러스 나와야겠지 당연히. 그치? 그럼 얘는 뭐야 이게? 등압도 아니고 등적도 아니며 등온도 아니고 단열도 아니에요. 그치? 얘는 압력도 증가하며 부피도 증가하고 온도까지 증가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조건 문제를 풀다 보면 네 가지 상황 중에 하나야. 보통 등압, 등적, 등온, 단열. 근데 이런 케이스 충분히 연출 가능하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틀에 박혀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거에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케이스도 있다는 거야. 자, 문제 마무리할게요. A와 B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합은 Q이다. 이거 봐봐.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A랑 B를 해석을 해놨는데 일단 A가 Q를 받았어. 그거 가지고 두 개로 나눠갔죠. 이렇게 두 개로. 온도도 변했고. 근데 그 일은 다시 얘한테 넘어간 거야. 맞지? 얘 플러스 W, 얘 마이너스 W야. 왜냐면은 둘의 압력이 서로 같아 무조건. 근데 부피 변화가 서로 플러스 V, 마이너스 V니까 같은 일의 양을 가질 거 아니야. 부호만 다르게. 그러니까 A는 일을 B에다 해줬고요. B는 그걸 받았어. 그치? 그러면 이 양과 이 양이 또 서로 뭐야 돼? 크기가 같아야겠지. 얘가 W2란 거는 받은 거는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같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0이 나오기 위해서. 따라서 Q는요. 얘 1번과 얘가 2번인데 2번이 1, 2 넘어가고 1, 2 넘어오지. 그래서 2번 여기랑 같은 거잖아. 맞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A와 B의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합은 Q이다. A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 B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 맞죠? 같은 값이 나와. Q가 나와. 그래서 이게 맞아요. 요 정도 해석하면은 조금 괜찮을 거야. 조금 이제 너희들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마냥 쉬운 건 아니야, 얘는.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문제들이. 근데 조금만 잘 따져보면 결국 이거 따진 거야. A 것 따로, B 것 따로. 요것만 잘 해결할 줄 알면은 나머지 것들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B의 기체는 받은 일은 Q보다 작다. B가 기체 받은 일, Q보다 당연히 작죠. 기억이 맞으면 니는 니는 맞구나. 니는 맞죠, 당연히. B의 기체가 받은 일은 Q보다 작다. 당연히 맞죠. 자, B의 기체는 온도가 증가하였다. 맞죠, 얘는. 당연히 단열 과정이니까 온도가 증가했어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5번은 너네가 풀 건데 5번은 있잖아. 거기에 하나만 써놓으세요, 옆에. 고정된 금속판 써있지. 이제 보면 문제 풀다 보면 우리가 이 피스톤이라는 게 나오거든. 피스톤. 이 피스톤들이 세 가지를 체크하세요. 첫 번째는 단열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얘는 단열 안 되어 있어 지금. 단열이 되어 있으면은 열 출입이 차단돼 있지. 근데 단열이 안 돼 있잖아. 그럼 열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이동해. 따라서 단열되지 않는 피스톤 기준으로 온도가 서로 무조건 같아져요. 이거 하나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온도가 서로 같아졌다. 두 번째는요. 고정돼 있냐 안 돼 있냐. 고정이 되어 있잖아. 그러면은 압력이 변해도 부피가 변하지 않아. 그치? 분명히 고정이 안 되어 있으면은 얘가 이제 이런 거죠. 고정이 안 되어 있으면은 얘가 압력이 증가해도, 얘가 증가해도, 얘 압력이 증가해도 부피가 변하면서 이제 조절이 되거든. 근데 딱 고정을 시켜버리면은 얘가 압력이 증가해서 얘를 막 밀라고 해도 얘는 안 밀려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고정되어 있냐 안 되냐, 단열되어 있냐 안 되냐. 마지막 세 번째는 너희한테 자주 나오는 케이스는 아닌데 질량이 있냐 없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시면 돼요. 질량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 내용이 있고, 요거는 우리가 시간 남으면 이따 문제 풀고요. 일단 요 세 가지 체크해 놓으시고 다시 앞장으로 64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여기는 되게 간단한 내용이야. 사실 내용 자체는 간단하고요. 연력학 2법칙인데 1법칙은 아까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거든. 1법칙은요. Q는 델타 U 플러스 W를 얘기하는 거였고, 2법칙은요. 그냥 에너지의 방향성? 에너지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에너지의 방향성을 설명해주는 법칙이 된다. 2법칙은. 여기 보시면은 64페이지에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연력학 2법칙에 대한 해석이 몇 가지가 있어. 기술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되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이제 체크를 하는 거고 연력학 이 법칙은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 원래는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서 정확하게 배우는 것도 좀 힘들 정도로 좀 약간 수학적 기술도 많이 필요하고 내용 자체의 어떤 철학적인 부분 좀 그런 게 많거든. 우리는 간단하게 정말 겉핥기 수준도 안 될 만큼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체크하는 형식으로 설명은 돼요 여기서. 자, 근데 이제 몇 가지만 얘기할게. 첫 번째, 에너지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죠. 거꾸로 안 되잖아. 이거 얘기하는 거야. 당연한 얘기죠. 열은 당연히 고온에서 저온으로 얘기한다. 흘러간다. 두 번째는요, 자연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비가역 과정이다. 자, 비가역 과정이 뭐냐면은 거꾸로 돌아갈 수 없는 과정이야. 물을 쏟았어요. 물을 쏟았더니 그 물이 저절로 자기 스스로 다시 돌아가니 컵으로? 이러면 안 돼 이러면서 다시 돌아가지 않잖아. 자연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이런 식으로 거꾸로 돌아갈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야. 컵이 깨졌어. 다시 저절로 붙을 수 없죠. 그지? 어떤 물체가 높은 데 떨어졌어요. 다시 지가 이러면 안 돼 이러고 올라가지 않잖아. 그렇게 된다면 가역 과정이야. 가역 과정. 가역 과정이 뭐가 있냐면 이런 거야. 뭐 추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출발시켜서 추가 정확하게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와요. 완벽하게 위치가 다시 돌아왔어. 마찰정 다 무시하고. 그럼 가역 과정이죠. 그러니까 추를 갖다가 여기다 딱 매달아 놓고 얘를 갖다가 마찰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진동을 시키면은 계속 진동하겠지. 얘가 무한히 진동할 수 있니 없니? 잘 생각해봐. 마찰 저항을 다 무시했어요. 얘 무한히 진동돼? 지금 될 것 같지? 그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될 수도 있고. 이건 뭐냐면은 조건에 따라 다른데 실제로는 불가능해. 가역 과정이 될 수 없거든. 얘는 언젠가 멈추게 되는데 마찰 저항이 없어도 이 실 자체 내부에서 걸리는 뭐가 발생하냐면 열 에너지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저항이 없어도 얘는 이 실이 결국 움직이잖아. 실 내부로 봤을 때는 여기서 자기네들의 그 원자간 마찰이나 아니면 원자간의 에너지 변화가 생겨. 그래서 이게 손실돼요. 열 에너지로. 그러다 보면은 변화가 생겨요, 여기도. 그러니까 최초의 몇 번 정도는 가역 과정이 될 수 있지만 얘도 결국 비가역 과정이야. 그럼 이제 이런 거야.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다 비가역 과정이다. 대부분 다. 거의 대부분. 이거 얘기하는 거죠. 자, 3번은요. 무질서도. 이걸 엔트로피라고 하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더라. 항상 자연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무질서한 정도가 증가하는 정도로 간다. 무질서도는 말 그대로 질서가 없는 거예요. 무질서해지는 쪽으로.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엔트로피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것도 되게 어려워 이게. 그래서 화학에서도 나오니 화학에서 배우니 혹시? 화학 원 배운 친구들은 배우나 이거?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오면 나오긴 나오나? 되게 어려운 내용이라서 무질서해지는 정도. 그냥 단순하게 너희는 자연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무질서도가 증가하고요. 비가역 과정이며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엔트로피가 감소하거나 감소하는 방향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 너 방의 책상이 어지러지는 이유는 이 엔트로피 증가 법칙에 따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집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지러지냐. 가서 얘기하세요 엄마한테. 엄마 엔트로피가 증가한대. 자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무질서해지거든 항상. 저절로 질서가 있어지진 않아요. 예를 들면은 고온의 물과 저온의 물이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다? 질서가 있니 없니? 질서가 있어 없어? 질서가 있는 거야 이거는. 왜? 고온과 저온은 나눠져 있잖아. 질서가 있는 상태에서 얘를 치웠어요. 딱 치우는 순간 물이 섞이지. 고온의 물과 저온으로 섞이면서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할 것이고 무질서도가 증가해져. 그 다음에 비가역 과정. 자기네들이 스스로 더운 물, 찬 물로 분리될 수 있어 없어? 불가능하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요 과정. 이 세 가지는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충분히 다 이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있어. 칸막이가 있는데 이게 되게 확률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이제 이런 걸 잘한 사람이 얘기 많이 해주는 사람이 볼츠만이야. 되게 억울하게 죽었어요, 볼츠만은. 그래서 묘비에도 써놓은 그게 엔트로피 관계된 식이 써 있는데 묘비에도 되게 유명해. 그래서 왜냐면 볼츠만이 엔트로피가 얘가 볼츠만이 뭘 했냐면은 확률 통계 역학이라는 걸 했었어. 그러니까 이런 분자들의 입자들의 운동이나 열 현상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서술할 수 없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을 도입하거든. 근데 그 당시에 과학자들은 당연히 물리에 대해서 통계가 말이 되냐, 확률이 말이 되냐라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다 무시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어. 인정 못 받고 죽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했던 얘기가 다 맞는 거야. 그래서 묘비에 써줬어요. 그걸. 그 볼츠만이 엔트로피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게 있거든. 뭐 엔트로피를 S라고 쓰는데 S는 뭐더라? KB 볼츠만 상수에다가 ln 자연로그 붙여서 오메가 이렇게 W라고 하나? 뭐 이런 거 붙여요. 이건 아까 볼츠만 상수. 이거는 로그고 얘가 이제 뭐냐면은 입자들이 어떤 특정한 공간에 임의로 배열할 수 있는 확률 정도를 나타내는 상태 함수라고 하시면 돼요. 개소리죠. 모르겠지. 이런 걸 가지고 입자들이 무한한 어떻게 배열될지에 따라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나 변하나 이걸 따지는 거야. 이런 거야. 예를 들면은 여기 그 공이 작은 공 하나가 딱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슬이 통과할 수 있는 정확하게 딱 맞는 정말 한치 오차도 없는 딱 맞는 공간에 구슬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 하나 뚫어놓고 여기다가 파란색 공 100개, 그 다음에 빨간색 공 50개씩 할까? 파란색 공 50개, 빨간색 공 50개, 여기도 파란색 공 50개, 빨간색 공 50개를 넣어놨어요. 그죠? 이거 흔들어. 막 무작위로 흔들어. 몇 년 동안 흔들었어요. 뭐 몇 개월 동안 흔들어. 그럼 얘가 딱 이제 가려놓고서는 이거 공이 하나씩 운동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막 무작위로 흔들면 딱 꺼내봤더니 얘가 없어지고요. 여기에 100개가 돼 있는 거야. 여기에 100개가 가 있어요. 되게 우연하게, 아주 우연하게 파란 공은 이쪽으로만 통과했고 빨간 공은 이쪽으로 통과해가지고 이게 딱 나눠져가지고 여기에 빨간 공, 파란 공 나눠져 있는 거야. 질서정연하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물론 확률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잖아. 확률이 0에 가까운 거지 완벽하게 0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 그건 없죠. 근데 어쨌거나 이거는 돌아갈 수 없는 거라고. 무질서해지는 정도로 가지 자연스럽게 질서가 있어지는 정도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입자들의 배열을 할 때 특정한 임의의 공간에서 입자들이 배열할 때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쪽으로만 배열이 되지 저절로 이런 식의 배열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 물 잉크 확산시키는 거. 물에다가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려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에는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 동안 질서가 있는 거지. 그죠? 근데 얘가 나중에 어떻게 돼? 확산돼서 없어지죠. 다시 다 색깔이 이제 진하게 변하잖아. 얘네들이 잉크 입자들이 자기 스스로 다시 한 곳으로 모여들 수 있어 이렇게? 불가능하죠. 하지만 확률적으로 0은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되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만약에 너네가 내 이런 이 실험 장치 이 가상의 그런 어떤 여기 영감을 받아서 실험 장치를 제작해서 1년 동안 그런 거 있잖아. 막 되게 우연하게 진짜 어떻게 하다 막 되게 잘 막 슬슬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된 거야. 이렇게 딱 됐어요. 그럼 지금 이 법칙, 연력학 이 법칙에 대한 발레를 든 거잖아. 비교할 과정이 아니다. 뭐 무질서가 감소했다 오히려. 그잖아. 이건 무질서도 감소한 거거든.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무질서한 정도가 증가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감소하는 현상을 발견했다. 되게 엄청난 거 아니야. 연력학 이 법칙이 깨지고. 그지? 근데 그렇다고 깨지진 않아. 그렇다고 깨지지 않고 되게 극히 보기 힘든 걸 본 것 뿐이지 이걸 갖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연력학 이 법칙이 깨지거나 이러지 않아요. 분명히 가능은 하단 말이야. 확률이 0에 가까울 뿐이지. 연구해봐 한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자, 됐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야 계속. 어떤 사람이 서가지고 여기서 방구를 껴요. 우리 방 안에서. 냄새 입자들이 딱 나가죠. 여기 출발하죠. 질서가 있어 없어? 질서 있죠. 방구 입자들이 냄새를 내는 입자들이 엉덩이 안에 고스란히 모여있는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그잖아. 모여있을 거 아니야 사이좋게. 되게 신기하지? 냄새는 안 나 그때. 그지? 내 몸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얘가 퍼져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 무작위하게 배열되죠.
맞잖아. 무작위하게 배열될 거냐. 우리가 만약에 여기 서가지고 누군가 방구를 꼈어요. 갑자기 냄새가 나는 거야. 확산돼서. 그럼 알 거 아니야. 냄새가 나잖아. 퍼져나가니까. 그럼 입자들이 무질서하게 배열된 거잖아. 이거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라고. 이런 거는. 근데 만약에 가능은 해요. 이것도 지금 얘기하는 사례도 이 냄새나는 입자들이 무질서한 운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한쪽 방향으로 운동을 해요. 되게 우연하게 다시 엉덩이로 들어가는 거야. 가능하잖아. 그렇잖아. 운동을 하는데 무질서하게 운동을 하는데 되게 우연하게 다시 엉덩이 속으로 들어가게끔 얘네들이 다 이동한 거야. 이렇게 쫙 모여요. 다시 들어갔어. 그래서 가능해? 불가능해? 확률이 낮아요. 가능해요. 이것도. 그지? 연구해보세요. 한번. 가능할 수 있다니까. 이런 확률들이 0에 가깝긴 하지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엔트로피가 증가해요. 항상 모든 자연의 현상들은. 자,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지금 내가 얘기한 것들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네 번째 써주는 거 있잖아. 이게 이제 너네 연력학 이 법칙을 써주는 이유는 설명하는 이거 근데 내용은 다 있어. 책에 내용은 다 있고 실제로 이걸 왜 설명하냐면은 요거 때문에 하는 거야. 열 에너지를 1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니 없니? 전환 가능하죠. 열 에너지를 1로 바꿀 수 있어. 이걸 뭐냐면은 우리가 이걸 열기관이라고 얘기해요. 열기관. 됐어? 열 에너지를 1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를 열기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열기관의 에너지 전환 효율, 열 효율이라는 게 있죠. 열 효율. 이 열 효율은 100%가 불가능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열 효율은 100%가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 4번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자, 어떤 기관이 있어. 열 기관이야. 흔히 우리 엔진이라 그래. 뭐 옛날에 뭐 증기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자동차의 엔진, 뭐 디젤 엔진 이런 엔진들에 열을 공급하는 거야. Q1이란 열을 줘요. 그러면 Q2란 열이 빠져나와. 근데 그 중에서 이 열이 흘러가는 이 일부의 열 에너지를 붙잡아서 일을 시키는 거야. W. 이런 거예요. 여기다. 지금 얘기했던 거야. 요거. 이렇게 한 사이클을 순환시키는 거지. 엔진에서. 그러면은 열을 주고 열이 흘러나가고 그 과정에서 일도 하고 일도 받고 이러다가 실제로 한 사이클을 지냈더니 W만큼의 알짜 일이 생겨나는 거야. 그게 바로 요거죠. 요거 W. 이렇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열 에너지. 얘는 열이잖아. 열을 일 에너지로 바꾼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동차에서 쓰는 거 엔진에서 어떻게 하니? 연료 분사시켜 놓고 점화시켜서 터트린 다음에 그 터트리는 에너지를 가지고 피스톤을 왕복시키고 그 왕복이 굴림 운동으로 바꿔줘서 자동차가 굴러가는 원리를 이렇게 만들어내잖아.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때 열 효율은 단순해요. 얘를 만약에 100만큼의 에너지를 줬는데 여기서 60만큼의 일을 했어. 그럼 얘 얼마야? 40 나오겠죠. 에너지 보존되니까. 여기 물론 이 내부의 마찰 저항 다 무시하는 거야. 그럼 160, 40이고 열 효율은 얼마니? 열 효율 100을 줬더니 60만큼 일을 했네. 효율은 곱하기 100 해서 얼마? 60%지. 그잖아. 100 줬더니 60 일했으면 60%잖아. 효율은.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걸 수식으로 표시하면은 E는 공급한 열량 Q1분의 한 일량 W고요. 얘는 다시 쓰면은 Q1분의 Q1-Q2의 크기랑 같을 것이고 얘를 다시 쓰면 1-Q1분의 Q2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열 기관의 열 효율을 구하는 공식이죠. 근데 열 효율이 100이 불가능한 이유는 자, 이 식을 보시면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야. 첫 번째, Q1이 얼마면 되니? Q1이 0이 되면 돼? Q1이 1-Q1분의 Q2인데 이 효율은 Q1이 얼마가 되면 돼? 무한대가 되면 되죠. 무한대가 되면 0이잖아. 이거 없어지잖아. 그럼 열 효율 100이잖아. 그럼 Q1이 무한대면 열 효율이 100이 의미가 있어? 무한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열 효율이 100이 무슨 상관이야? 무한을 쓰는 건데 그냥. 의미가 없어요. 그럼 Q2가 얼마면 되는 거니? 0이 되면 되죠. Q2가 0이 될 수 있어 없어? Q2가 0이 될 수 있어 없어? 0이 되기 절대 불가능한 거야. 왜냐면 연력학 이 법칙에 따르면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흘러가거든. 여기가 고온부고 여기 저온부야. 예를 들면 엔진의 내부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간 열이죠. 엔진의 내부는 뜨거울 거 아니야. 엔진 외부는 차갑겠죠.
그러면 뜨거운 데서 차가운 쪽으로 열이 나가 안 나가? 나가죠 무조건. 무조건 빠져나가잖아. 근데 이게 없어요. 연력학 법칙이 위배되는 거잖아. 이 법칙이 위배되는 거죠. 열은 반드시 고온에서 저온으로 흘러가는데 근데 고온에서 저온으로 안 흘러가고 100을 줬더니 100만큼 일을 하는 거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열 효율이 100이 될 수는 없다. 정리하고요. 카르노라는 프랑스 사람 이름이 카르노야. 카르노 기관이라는 걸 제작해서 이상적인 열기관, 굉장히 이상적인 카르노 기관이라는 게 있어. 이상적인 열기관. 이게 있거든. 카르노 기관이. 이상적이면 되게 좋을 거 아니야. 그치? 실제로 불가능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상적인 열기관은 열효율이 100이 될 수 있을 것 같잖아. 근데 안 돼요. 이거는 연력학 법칙은 법칙이야, 법칙. 애초에 아무리 이상적이어도 100이 안 돼. 카르노 기관이 이상적인 열기관인데 그 이상적인 열기관조차도 열효율이 70이 안 넘어가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책에 나와 있다 이거. 요 자세한 과정은 얘기 안 할게. 그냥 그림이 이렇게만 나온다는 건 봐라. 열을 줘. Q1만큼 줘요. 열이 빠져나와. Q2만큼 빠져나오거든? 근데 그 중에서 이만큼 일을 시키는 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은 등온이야. 처음에는 등온. 그 다음에 이게 단열이거든요. 단열. 다시 등온. 다시 단열로 이렇게 한 사이클을 완성시켜줘. 다시 등온, 열흡수, 단열, 열흡수 없죠. 등온, 열 방출, 단열, 열 흡수 방출 없지. 이렇게 한 사이클을 거치고 나면은 열이 Q1에서 Q2로 이동이 되면서 그 사이만큼, 차이만큼의 일을 W로 만들어주는데 무조건 빠져나가는 양이 있기 때문에 100%가 될 수 없어, 절대로. 얘조차도 무조건 빠져나가는 Q2의 양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무조건 100을 줬는데 얘가 0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카르노 기관은 왜 이상적이냐면은 이 기관 내에 뭐 엔트로피 변화가 없다고 가정해요. 엔트로피 변화가 없다고 가정해. 감소는 절대 안 되고 아무리 이상적으로 만들어주면은 얘 엔트로피 변화가 0이야, 0. 델타 S가 0이 되는 케이스를 따지는 거야. 이거는 불가능해요, 근데. 무조건 엔트로피 뭐 한다 그랬니? 증가하잖아. 근데 그걸 이상적으로 맞춰놨어. 실제로 불가능해? 그러면 0이야. 감소는 말도 안 되고. 얘가 0이면 이런 식의 기관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열 효율이 얘 100 넣었을 때 한 70 정도 일을 할 수 있을 정도 될 것이다 라고 계산해 준 건데 당연히 불가능해요.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는 가능하다 얘들아. 일 에너지를 열로 바꾸는 거 되니 안 되니? 일 해서 열 바꾸는 거 되는데 얘는 100이 가능해. 이거는 알아놓으세요. 얘는 100%가 가능해요. 이 66페이지 보시면은 카르노 기관은 T1분의 T2로 쓰지. 온도차로 써요. 온도차로 그냥. 이것도 그냥 얘기는 해볼게. 엔트로피는 원래 정의가 이런 저런 정의도 있는데 원래 이렇게도 정의해요. T분의 델타 Q만큼 정의해. 이게 엔트로피 변화량이야. 엔트로피 변화량은 절대온도분의 그 열 변화량이야. 에너지 변화량. 근데 이상적인 열기관이면 얘가 0이잖아. 얘가 안 변하잖아. 그럼 얘도 안 변하는 거야. 둘이 똑같은 거야. Q나 T가 똑같은 거야. 그러면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그냥 T1 카르노 기관은 1-T1분의 T2를 쓰는 거죠. 그냥 온도차를. 여기 온도가 T1 고온부, 여기 온도는 T2라면 한다면은 이상적인 열기관은 이런 식의 열 효율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정리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연구기관은 보시면은 1종 연구기관 1법칙 위배, 2종 연구기관 2법칙 위배 이렇게 돼 있죠. 절대 불가능한 거 알고 있지 우리 얘들아. 연구기관 되게 안타까운 사례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우리 그 2015년인가 13년인가 그 정도 돼요. 서울시에서 지하철 공사에서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적이 한 번 있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은 실제로 시범 사업으로 한 50억 정도? 예, 그 투자를 해서 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한 적이 있어요. 봐라.
그 지하철에 환풍기가 있지. 환풍기에서 바람이 나오죠. 지하철 내부의 공기를 순환시켜서 환풍에서 바깥으로 빼줘야 되잖아. 그럼 환풍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환풍기가 이렇게 이 환풍기에 바람이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이 환풍기 안에다가 바람이 나오는 안에다가 그 팬을 설치하자. 팬을 설치하자 이렇게. 그럼 팬이 돌아갈 거 아니야 환풍기에 의해서. 그럼 돌아가면 뭐가 만들어지니? 전기, 그러니까 풍력 발전이죠 이게 결국. 그러니까 일종의 소형 풍력 발전기를 환풍기에 설치하고 얘를 통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자.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자. 얘를 통해. 그럼 이거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얘를 돌리든지 뭐 딴 데 쓰든지 그럼 되게 효율이 좋아질 거 아니야. 열 효율이 되게 좋아질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요.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불가능해? 뭔가 그럴듯하잖아 되게. 바람은 당연히 나올 거고 바람은 당연히 나오니까 그 나오는 바람에 의해서 왜 어차피 그냥 나오는 바람에다 선풍기 하나 도면은 돌아갈 거고 전기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만들다면은 어쨌거나 그만큼 만드는 것만큼 세이브 될 거 아니야. 그만큼 아낄 수 라는 생각으로 이걸 어떤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50억짜리 사업을 해요. 시범 사업을 했어. 가능해 불가능해? 개소리죠. 미친 소리지 이거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 이게 실제로 했었다니까. 근데 이거는 그래서 이게 발표되고 나서 시민단체나 이런 연구기관들 뭐 이런 대학 교수들 난리가 났지. 무슨 개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문과 애들이 한 거다 이거는. 이게 아니 이과적인 생각이 있으면 연력학 법칙이 위배가 되는 걸 절대 불가능한데 이거는. 너네가 이걸 가지고 그럴 수 있지 않아? 이러면 안 돼 얘들아. 응? 이러면 안 돼. 이게 왜 안 될까?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왜 안 될까? 뭐가 위배돼요 이건? 마찰 저항 발생해서 에너지 손실 나지 일단. 얘 팬 돌리려면 저항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그럼 이 바람이 부하 걸리겠죠. 바람 부하 걸리면 안 흐르겠지. 결국 바람이 정체돼요 그냥. 빠져나올 바람이 못 빠져나온다는 거야. 얘를 못 돌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또 선풍기를 틀어서 바람을 또 올려줘야 돼. 그래서 돌리던지, 그래서 돌리던지 아니면은 뭐 되게 어떻게 바람이 세게 나와서 돌아가긴 한다. 부하가 안 걸린다 한다 치면은 돌아가 만들어지지. 이거 마찰 저항 생기죠. 그럼 전기 에너지 그대로 다 안 가지. 효율 때문에. 그죠? 그럼 손실 나지. 그거 가지고 돌리긴 돌려. 에너지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하면은 계속 에너지는 손실만 되는 거야. 계속. 이 사이클이 걸러질 때마다 손실이 계속 발생하는 거야 그냥. 그럼 결국에 손해지 손해 결국. 마이너스지. 그래서 뭐 온갖 생각을 다 해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일단 첫 번째로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이 부하가 걸려 여기서. 이 팬을 못 돌려요 얘를. 팬을 돌리기 위해 선풍기를 틀어야 돼 그럼. 아니면 선풍기가 안 틀어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어딘가서 분명히 순환이 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런 상황은 말이 안 된다는 거 기억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 이것도 모 대학에서 어떤 그 경진대회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과학 출품하는 거 거기에 나온 건데 이게 내가 뭘 그리냐 봐봐. 이게 뭐니 이게? 뭔지 알아 이거? 그치 실외기야. 에어컨 실외기거든. 여기다가 추가 모듈을 달자. 이렇게 딱 달아요. 달아서 여기도 팬이 또 있어. 이렇게 한 4개 정도의 팬이 딱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팬이 막 돌 거 아니야. 전기 바람 나오죠. 그럼 이 팬이 또 막 돌아가. 그럼 또 얘가 돌아가 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쓰자 이걸. 쓰자. 이게 실제로 대학교 교수진이 연구한 거야 이거는. 근데 내가 보고 충격 먹었어. 왜냐면은 물리학과 교수였거든. 아니 뭐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걸 돌려 쓰자. 효율은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효율이 좋아질 거다. 그 사람은 그런 거였어. 이걸 뭐 연구기관이다. 무한정 돌아간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얘가 전기를 좀 더 만드니까 여기 돌리면서 효율이 전기를 좀 아낄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 불가능하죠. 이것도. 얘를 돌리기 위해서는 얘가 더 센 바람을 내야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냥 있는 바람에다가 선풍기 딱 바람개비 갖다 딱 대고 돌아간다 이게 아니잖아. 얘는 전기를 만들 만큼의 팬 회전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 정도가 나오려면은 이 바람이 세져야 돼. 이 바람 세기 위해서는 전기를 더 많이 돌리거든 결국. 이 실외기는 뭔가 부하가 걸리니까 안 되겠네. 바람을 더 세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전기를 더 써요 여기서. 그래서 결국 조금 만들어서 보태는 게 더 많이 쓰는 건 내가 결국.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는 와중에 손실은 계속 발생하고 마찰 열 손실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가끔 뭐 이런 데 보면은 이런 사람들 있어. 막 연구기관 개발하는 사람들. 절대 불가능해요. 연구에는 연력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 너희들 나중에 꼭 상식적으로 알아놓읍시다. 열 효율이 100이 불가능한데 아무리 이상적인 열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100은 절대 안 되는 거야. 이상적이요. 실제로 불가능해도 안 되는 거야. 이제 상상조차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애초에 연력학적으로 완벽하게 불가능하다. 근데 이거 사이클을 제대로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감이 안 나올 수 있겠지만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얘 0 되는 거. 얘 0 안 되잖아. 이게. 얘가 0이 되는 순간 열 효율은 100이 될 수 있어. 0이 될 순 없어요. 절대.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흘러가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연력학 2법칙까지 해결이 되죠. 자, 우리 69페이지 6번 푸세요. 연력학 2법칙 문제는 이런 정도 수준의 딱 문제가 나와. 몇 번이요? 6번. 69페이지 6번. 근데 봐라 그냥. 단순하게 나오잖아. T1이 크니 T2가 크니. T1이 크죠? W는 4kJ. 맞죠? 열 효율은 얼마? 0.4. 그지? 답은 3번. 연력학 2법칙은 문제가 이 정도 수준이야. 딱 이렇게밖에 안 나와. 엔진 하나밖에 안 나와요. 요거 이거 기억하시고, 우리 오늘 너네가 가서 공부해야 될 거는 연력학 1법칙 요 얘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 놓으시고요. 5번은 한번 5번의 디귿 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5번 디귿 보기는 다음 주에 풀어줄게. 집에 와서 한번 해오시고, 숙제는 연력학 법칙까지 숙제 해오시고, 다음 주는 특수 상대성 이론이에요. 특수 상대성 이론. 자, 여기까지 할게. 수고했어. 응? 아직 얘기 안 해봤어. 아직. 근데 아마 안 할 것 같아.